네, 반갑습니다. 여의도 너머TV 닭간다의 진행을 맡은 황현입니다.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해부쇼 닭간다 매일 오전 10시 30분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항상 라이브로 만나고 있죠. 자, 저희에게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응원 의견 보내주시면은 중간중간에 재미있고 또 저희에게 아주 뭐 확실하게 좀 좋은 정보를 주시는 댓글들은 방송 중간중간에 곳곳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세 분 모셨습니다. 함께 정치 뉴스를 까볼 세 분입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창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부위원장,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세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또 인물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이민창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요일날 처음 뵙겠습니다. 네. 많은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미디어 특위 부위원장은 어떤 직입니까? 미디어 특히 부위원장이요. 네. 미디어와 관련된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의견을 내는 자리죠. 그러시군요. 네. 원래 그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방송 기자 출신. 네. 전 그래서 박민현 전 네. 현재 이제 미디어 대변인과 같은 연배이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동안이셔가지고 나한테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고. 아니 우리는 뭐 나이를 우리라고 아니까. 하지 말라고. 너는 나이를 아니까 같은 연배인 걸 아는데 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실수했잖아요. 96년생이라고 해서 아이 농담하지 마 그러는데 진짜 96년생이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먼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이런 걸 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개파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요? 네. 저는 뭐 국민의힘 개파입니다. 국민의힘 쪽에 네. 계시고. 그럼 한동훈계는 아니네. 그건 아니죠. 네. 현직에 계시면 한동훈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정확한 진단입니다. 하긴 그가 이제 다 알아버렸네. 그러니까요. 거기는 아무나 못 가요. 아무나 못 가요. 어디요? 한동훈계요? 한동훈계. 친한동훈계. 네. 왜요? 아무나 못 해요. 왜요? 그리고 경선하고 할 때도 참여해도 네. 뒤늦게 합류한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나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처럼 이렇게 이제 주류에 있는 이런 당 안에 있고 이런 사람들. 난 아무나가 아니다. 네, 난 아무나가. 아니, 거기는 딱 기준이 네. 있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민영계네. 아니지. 박민영이 이민창계지. 그런 거 맞네요. 이게 정식에서 이너 서클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떠한 구심점을 통해서 처음 모인 사람들이 밖에서 이제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을 안 받아버리면 확장이 안 됩니다. 네네네. 예, 그게 이제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그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거 그렇게 해서 이너 서클 확장 안 하면은 큰 정치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군요. 네. 오늘 그 장동혁 대표가 여러 말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저에게 네.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 굉장히 좀 멘트가 독합니다. 독해요. 이재명 정부서 안보 해체 심각하다. 간첩 천국 만들겠다는 것 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많이 좀 다르게 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요즘 오늘 그 말씀의 그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민주당이 진보당이랑 함께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어요. 네. 근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금 이 시점에 왜 발의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간첩을 잡는 여러 권한 이런 것들이 특히 대북 어떤 이런 정보 첩보 이런 것들이 국정원에서 다 경찰로 넘어가고 경찰로 넘어간 이후에는 간첩을 잡은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네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의 안 잡았죠. 못 잡은 게 아니라.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잡은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민주노총 출신의 여러 활동을 했던 분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뭐 이런 활동을 많이 했고 이런 게 다 적발이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북한의 대남 공작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법안을 취지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확산기 같은 뭐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왜 그거 왜 뗐냐, 뭐 아무 말도 못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여러 의미로 좀 공세를 계속 좀 유지해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잠시 후에 어제가 이제 개엄 1년 되는 날이었잖아요. 그 정치권에서 여러 의미의 말들이 많이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광고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의도몰 상품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너머TV 내 쇼핑몰 여의도몰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의도 너머TV 채널의 쇼핑몰 오늘은 요즘 계절에 딱 생각나는 그것입니다. 우리 또 강성필 부대변인이 굉장히 좀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찐빵입니다. 예, 찐빵. 왠지 모르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게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데우면 갓 쪄낸 듯한 촉촉한 찐빵을 맛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안흥 찐빵이에요. 네. 그냥 찐빵이 아닙니다. 찐빵하면 어디죠? 안흥이죠. 안흥이죠. 네. 강원도 지역 강원도의 안흥. 명물. 오, 네. 강원도구나. 고구마 같기도 하고 저렇게 먹어보니까 갓 쪄낸 듯한 촉촉한 찐빵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흥 찐빵 2+2 세트 총 40개. 야, 40개면 얼마일 것 같아요? 저 가격이 있군요. 19,900원. 40개 19,900원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다 찐빵에 대한 추억 있지 않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딱 그 세대잖아요. 호빵, 찐빵. 우리가 영동고속도로 지나가잖아요. 네. 그럼 두 가지를 합니다. 뭘까요? 횡성 그 부분이 지나가면 맞아. 소고기 먹고 오면서 고속도로 올라가기 전에 찐빵을 다 포장해요. 맞아. 이 코스에 코스. 예, 지금은 뭐 고속도로가 좀 나눠져 갖고 좀 덜 가지만 네. 이게 엄청 명물이에요. 강원도에서는. 네. 그 양평 고속도로 지나가나요? 지나갑니까? 돌아서 가겠죠. 돌아갑니까? 야, 어디 거기서 양평 고속도로가 나오지? 고속도로 나오면 무조건 양평 고속도로 나옵니다. 여기서. 배워야 돼요, 진짜 이런 거. 안흥 가면은 찐빵 마을이 있어요. 저는 맞아요. 아들이랑 자주 가거든요. 거기 이제 루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루지? 가 썰매 같은 거. 예, 그 같은 위에서 거, 아스팔트에서 루지? 쭉 내려오는 알아 게 그런 거. 그 횡성에 있어요. 그 횡성에 가면은 가기 전에 또 안흥 찐빵 마을이 근처에 있어서 꼭 찐빵을 먹고 가거든요. 근데 직접 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 찐빵을 저희가 2+2 세트 총 40개를 19,900원에 무료 배송으로 여러분의 집 앞에까지 배달해 드린다고 합니다. 또 제주도 겨울의 특별한 선물 황금향도 절찬리에 판매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어떤 거요? 보통 우리가 찐빵, 호빵 하면 가장 일반적인 게 네. 팥빵이잖아요. 네, 팥빵파가 있고 야채파가 있죠. 예.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곶감 맛이 있네. 그래요? 그래요? 저는 이 노란색이 곶감 맛이에요? 그 야채, 오. 야채인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곶감빵. 그게 지금 곶감 맛이에요? 네. 곶감맛, 그러네. 곶감맛. 여기는 희소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강선필 대변인이 참 이런 거 잘 찾아내요. 좋습니다. 네, 값진 곶감 맛. 행복. 예. 말씀드리지만 한 4박스 시키면 황현이가 직접 배달합니다. 왜 줄어들었어 박스가? 알죠? 보통 한 10박스 아니었나? 사람들이 안 시키니까 4박스로 줄였습니다. 황현이 갑니다. 2+2가 4박스예요. 그래요? 그게 4박스예요? 저거를 4박스. 40박스. 40박스. 황현이 갖고 가세요. 40박스. 진짜 40박스 주문하시면 제가 갈게요. 네, 80박스 하면은 이제 김성열 따라갑니다. 좋습니다. 120박스 이민찬 따라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강선필 형님 제일 비싸네. 저는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드시고 계십시오. 자, 저희가 그 옛날 찐빵 먹을 때 그 야채 호빵 좋아하셨어요? 아니면 네, 저는 야채. 그쵸. 우리는 약간 야채가 웰빙이니까. 약간 집 좀 사셨네. 예, 왜냐 야채 호빵이 조금 더 비쌌거든요. 하나 정도. 김성열 최고는 전 뭐 피자. 드셨어요? 피자. 조금 더 신세대. 다르네 또. 조금 더 신세대. 얘 얼마 나이 차이도 안 나요. 안 나는데. 기대네. 예. 피자 어디 거 드셨어요? 피자헛? 아니요. 피자 피자 호빵. 호빵. 피자 호빵이 호빵. 피자맛. 피자 호빵이 피자맛. 피자. 제가 잘못 맛있습니다. 이해하고 피자 있었네. 호빵. 피자 호빵 세대. 거의 뭐 야채 호빵하고 똑같이 피자 호빵. 그렇죠. 아니 무슨 말이에요? 전혀 달라 네. 맛이. 야채 호빵이 맛있죠. 어떤 호빵 세대? 야채 호빵이 맛있죠. 야채 호빵이죠. 그렇죠. 야채 호빵. 야채 호빵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고. 근데 이 오리지널 클래식이 팥빵이니까 또 그럼요. 안흥 찐빵에는 야채 호빵은 없어요. 맞아요. 예, 손 안흥 많이 갑니다. 찐빵. 아니 근데 굉장히 호빵에 예. 비해서 이게 되게 쫄깃쫄깃하고 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빵하고 이런 게 다르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안흥 찐빵의 가장 잘 얘기해 주는데 가장 특징은 빵이 맛있습니다. 네, 빵이 맛있어. 안에 내용물보다도 빵이 쫄깃쫄깃하고 그 약간 찹쌀떡 같은 맛도 나고 그게 약간 좀 안흥 찐빵의 차이점이라고. 맞아요. 볼 수가 호빵 먹으면 이렇게 겉에 내겨두고 속만 먹고 그랬는데. 맞아. 그래도 엄마한테 등짝 맞고. 맞아 그랬어. 옛날 생각나긴 하네요. 제가 또 강원도 출신이거든요. 네. 네, 정말 아는 집밥 보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겨울 나시기 위해서 호빵 필수입니다. 간식으로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으니까요. 또 이렇게 훌륭한 게스트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패널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닭간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계엄 1년을 맞아서 주요 정치인들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국민주권의 날로 12월 3일 삼자라는 거 좀 너무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무슨 5.18 정도의 수준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이 늘 그렇죠.
뭐 늘 그래요. 뭐 급하잖아요. 또 지금 급한 이유는 또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도 만들고 뭐 특검도 더 연장하고 이런 상태에서 국민주권의 날을 제정하고 기념일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다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여론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방선거까지 우리는 이 전국을 끌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어제 대통령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성명을 쭉 읽어봤는데 민주주의란 말이 16번이 나왔어요. 민주주의란 말이 결국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네. 근데 역사라는 게요. 아무리 승자에 의해서 쓰여진다고 해도 역사는 우리가 보면 이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것처럼 그 점 이전에 또 점이 있습니다. 또 이 비상계엄 전에 여러 가지 민주주의 위기가 있었어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본인들이 자행했던 31번의 탄핵 소추, 예산안 일방 삭감 이런 의회 폭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사과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저는 그래도 솔직하구나. 그래도 정말 이제 새롭게 선을 긋고 나가야 되는 것인가 보다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을 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지난 정권에서 보여줬던 그 많은 의회 폭거의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당대표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개항을 해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있는 것이에요. 흐름이 있는 것인데 마치 비상계엄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지방선거까지 이 여론전만 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결국에 이 메시지도 그냥 여론전에 불과하다라고 불과하죠. 생각하시는군요. 네. 이 민주당이 때만 되면 얘기하는 게요. 5.18을 이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굉장히 오래전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민주당 다수당을 갖고도 그거 뭐 추진하지 않잖아요. 말만 하잖아요. 저는 그걸 똑같은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표 부대변인? 여기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 네. 수록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는 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헌법 개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사실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거 그것만 딱 하고 끝내진 않는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죠. 여러 가지 그 어떤 제왕적인 대통령제에 대한 그리고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한 김에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네. 또 그런 과정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제 블랙홀처럼 빠져가지고 지금 못했던 면이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문에도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국회가 뭐 탄핵을 했네, 입법 폭주를 했네, 예산을 깎았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과도한 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국회가 가진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야 임마 너 그랬다고 임마 그 개혁하는 게 맞아? 이 무식한 놈아?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국민의힘 분들하고 얘기 다 해보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방송에서는 민주당의 뭐 잦은 뭐 탄핵, 입법, 뭐 예산, 뭐 삭감 얘기하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그들도. 왜? 아니 친한동훈계 8명이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려고 하니까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비상계엄 발동한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알면서 지금까지도 뭐 탄핵 얘기하고 입법 이건 진짜 좀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신문을 안 읽는다. 신문을 안 읽는다. 신문을 안 읽어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왜요? 제가 전에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주당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민주당에게 우호적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교적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언론에서 사설이나 칼럼으로 야 민주당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은 막 질주하다가도 한 번 좀 일단 서요. 멈추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경향이나 한겨레. 뭐 좀 예. 잘못했나? 뭐 이게 좀 아닌가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 사설 칼럼 제목이 뜨겁습니다. 저 봤습니다 그거. 봤죠? 예. 윤석열은 감옥이 아니라 병원 가야 된다고 그랬어. 윤석열은 감옥이 아니라 병원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동조하는 게 지금 장동혁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나 안 그래도 우리 그 이민찬 위원장 오시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장동혁 대표 어제 어디서 뭐 했습니까? 어디 숨어 있었나요? 어? 어디 있었어요? 어디서 뭐 한 거예요? 아니 본인의 잔칫날 아닙니까? 취임 100일. 아 그러네요. 어디서 뭐 한 거야 도대체? 취임 100일이었네요. 네.
전 대표인 한동훈도 국회 옆 도서관에서 기자회견 하는데 뭐 한 거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 메시지가 상당히 주목됐었는데 일단 사과가 없었어요 사실. 근데 이거 많이 좀 사과해야 된다. 당내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좀 굉장히 이 프레임 자체가 전 굉장히 저희가 잘못 설정이 됐어요. 왜요? 사과를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너무 초점이 맞춰졌잖아요. 근데 그 프레임이 우리 당내에서 촉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12월 3일까지 당대표가 의견을 수렴하고 메시지를 내는 그 과정이 쭉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여론 수렴하는 방식이 있고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도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너무 빠르게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사과해야 된다. 그 뭐 이런 프레임이 식으로. 이렇게 설정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 가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서너 한 번에 탄핵을 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해도 그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의 비상계엄은 적절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어요. 비상계엄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당내에서 다 생각하고 아니 그건 계십니까? 이미 수차례 당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수단으로서의 비상계엄은 적절하지 않았다. 반복되어서 안 된다.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수용한다. 마지막 이 모든 과정으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지난 1년 동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뭐 당론처럼 나오는 공유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음. 공유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과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이 시계를 너무 돌려도 너무 거꾸로 돌려버린 것이에요. 근데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이제 의원들도 서 있었고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친윤이라고 불리던 분들까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심 어린 사과처럼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원내대표였고, 근데 원내대표가 사과의 뜻을 표했는데 당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 약간 분란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비추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네. 장동혁 대표가 이미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구 집회에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거는요. 단순히 사과를 한 번 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것보다 더 진전된 얘기였어요.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근데 그 사과는 받는 사람이 아니 느껴야 그 되는 거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죠. 이 존재도 똑같은 거예요. 세 가지 정신 잘 챙겨야 돼요. 아니 지금. 들어봐요. 정신 잘 챙겨야 돼. 그러니까 세 가지 전제가 있고 네.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너네 아직 부족해라고 했기 때문에 더 사과를 해야 그렇죠.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지금 그렇게 흐름이 온 거예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책임을 통감한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예요. 그 책임을 통감한다는 얘기는. 네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책임을 통감하고 잘못했고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고 비상계엄보다 더 엄혹한 이런 폭주가 하고 있다. 아니 항소 포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고 법을 바꾸고 있고 지금 사법부를 아예 지금 겁박하는 걸 넘어서 모든 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이 모든 것을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진 이런 헌정 유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점이 부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네네. 부각을 시키는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통감한다라는 말에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됐고 저런 행동들이 네. 일본이 한국에 대한 태도가 똑같은 거예요. 아. 우리가 한국이 뭐라 그래 일본한테 야 너희 우리 침략하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강제징용 사과해.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1965년도에도 했고 90년도 했고 95년도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하라는 거냐.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야 너희도 진정성 있게 했어? 딱 그런 태도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사과를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비상계엄 때보다 지금이 더 엄혹하다? 아니 뭐 지금 이재명 정부 6개월 동안에 뭐 군인이 헬기 타고 와가지고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갔습니까? 무슨 국회의원들한테 국회를 못 들어가게 뭐 봉쇄를 했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우리 김성렬 네, 김성현 최고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재밌게 어저께 보고 있어요. 나온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전체적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에 대해서 포기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 포기다 이거는 거의. 예.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저런 메시지가 나가버리면은 수도권은 매우 힘듭니다. 어저께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사과하겠다는 의원들 면면을 자세히 보시면 수도권 의원들이 좀 많아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피부로 와닿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방선거.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국힘 기초단체장들 하고 계시는 분들 서울이나 경기에서 이분들은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말라. 이제 약간 항의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내부에서는 이미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래요. 알기로 내부에서는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이제
이게 도대체 지방선거를 치를 의지가 있느냐라는 쪽까지도 얘기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도 메시지가 세게 나오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게 장동혁 대표가 자꾸 저런 식으로 가셔버리면은 영남은 사실 타격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재명 정부도 잘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의 지방선거는 그대로 끌어가시겠죠. 근데 어차피 홍남과 영남은 각 거대 정당들이 자기네 안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결국 그럼 지방선거의 성패는 어디서 갈리냐? 서울과 경기 그리고 부산 정도? 요 정도에서 성패가 갈릴 건데 그렇게 되면 도대체 이거를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르실 생각이신 거지? 이 스탠스로 계속 갈 수 있나? 그래서 저 중요한 거는 어저께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사과가 나온 것은 네. 그렇다면 당내에서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건가? 이게 겉으로는 봐서 내분일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특히 원내대표가 껴있다는 거는 당대표는 계속해서 강성한 자세를 가되 원내대표를 쪽으로 해서 배드캅 굿캅 나눠가지고 그게 역할 분담인가요? 그렇죠. 지금? 원내대표는 좀 그렇게 가자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수도권 의원들은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나눠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들어요. 당에서 조금 막 그럴 때는 뭐 바로 뭐 불하라고 하더니 뭐 국민의힘에서 뭐 역할 분담이라고 얘기하고 있네. 참.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나 처음이니까 다른 목소리 아니, 나는 처음이야, 처음이니까. 이게. 아니 여기 당 대표가 왕관 사진 찍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차라리 이게 왕관 문제인 사진 거지. 찍는 게 낫지 지금 하는 것보다는. 아니 권력이 없잖아요 야당은. 지금 제가 그냥 네. 속 시원하게 좀 속내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좋아요. 예, 속시원하게. 해주세요. 어디서도 못 듣는 얘기. 아 좋습니다.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 오늘 다른 방송 나가서 다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방송에서 하긴 했다. 아 그래요? 근데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재섭 의원을 주시를 해야 돼 우리가. 김재섭 의원, 도봉에. 그렇지. 예. 도봉의 김재섭이 이 12.3 되기 전에 계속 이제 나 말고도 소장파 의원들 뭐 한 20명 될 것 한 같은데. 2-30명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이제 뭐 메시지 낼 거다. 이거는 당 대표한테 정면으로 한판 해보자는 거거든. 그러면 연판장 돌리고. 네, 그러면 네. 김재섭 의원이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좋은 청년 정치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재섭이 결정적일 때는 계속 나서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지역구 관리만 열심히 맞아요. 하고 당에서 나름대로 좀 쓴소리 좀 하고. 그래서 항의도 많이 받았어요. 그랬죠. 네. 근데 이번에는 총대를 맸단 말이야. 음. 그거는 오세훈 때문인 거야. 서울시장. 예. 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경원과 아이들 누구 장동혁 대표 그다음에 저 정의용 사무총장 뭐 박준태 비서장 이분들이 다 나경원 의원과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경원 의원이 지방선거 경선 룰 뭐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7대3. 7대3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세훈이가 화가 나 안 나? 나죠. 화가 나지. 그러면은 김재섭 화가 나 안 나? 나죠. 난데 마침 12.3이라는 이 호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방선거를 똑바로 안 하면 우리 25명 있어. 이걸 한번 보여주는 거고 장동혁 대표는 그러면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까? 왜 그럽니까?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인 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당대표까지 했겠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표가 어디 있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럴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윤상현, 나경원 그리고 한동훈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그분들의- 학습 효과냐? 네. 윤상현 의원이 지난 대선에 출마를 했어요. 근데 이 윤상현 의원에 대한 평가가 뭐였냐면 작은 육각형이었어. 다선이야. 그리고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경제도 좀 알고 또 외교도 좀 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스킨십도 좋고 또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없냐? 적극적인 지지층이 없어요. 윤상현 의원이요? 없어. 어.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도 인지도 높아요. 수도권에서 몇 안 되는 국민의힘 의원이야. 아 적극적인 지지층이 없구나. 뭐가 없어? 적극적인 적극적인 지지층. 그러니까 윤석열 2년 반 동안 그 스몰을 당겨놓고도 느낀 거야. 이건 확 획을 그어가지고 내 편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한동훈 근데 그쪽은 적극적인 지지층이 있잖아요. 이제 만든 거잖아.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정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근데 좀 적극적인 지지층이 있잖아요. 네. 저도 좀 놀랐어요. 제가 방송하면 가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앞뒤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팬들이 그 많이 앞에 오죠. 아니 진짜 그 여성 팬들이 좋아요.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여성 또 팬들이라고 여성 해주세요. 팬들이 있고 예. 또 그다음에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인터넷 경찰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동훈에 대해서 뭐 근거 없는 비방이라든가 막 그러면은 막 행동으로 나섭니다. 저기 채팅창에도 계실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장동혁 대표가 그걸 본 거야. 그래서 나도 대표로 하는 이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장동혁에 대해서 네. 이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이 팬층을 만들어야겠다. 그러고 나면 장동혁이 이제 대표에서 언젠가 내려와야 될 거야. 합리적인 의심이네요. 그러면은 장동혁이가 당내에서 한 번씩 나와가지고 딱 얘기를 할 때 적극적인 지지층이 우리 장동혁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러면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현재 본인의 정치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적극적인 지지층을 맞아요.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리고 것이다. 그런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당내 행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또 행동하고 투표하고 합니다. 그 방송 앞까지 찾아오고 이렇게 네. 커피도 주고 네. 뭐 이런 적극적인 지지층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빼놓고 그런 적극적인 지지층을 가진 정치인이 없어요. 누가 지지층이 있어요? 없다라는 거군요.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 뭐 제가 아까 그냥 감탄을 하네. 아니 그게 여기서 감탄을 해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 듣고 있잖아. 아니 저 여기서 끙끙대더라고. 아니 뭐 이게 뭐 그 좋은 할 얘기가 많은데 약간 이런 좋은 느낌. 의견 잘 들었고요. 좋은 의견 잘 들었고 근데 개그감 들었습니다. 있어. 잘 네. 들었고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반박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다 반박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저런 해석들 많이 하세요. 근데 아니 그렇게 해서 결국 지방선거에서 대패하면 본인의 정치 생명이 위태로운데 그 이후엔 어떻게 하려고 뭐 강성 지지층만 똘똘 뭉치게 한다고 본인이 영원히 정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성 똘똘 뭉친 지지층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서울시장 오래 하고 꽤 많은 분들에게 우호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과거의 오세훈 시장 선거를 보면요. 서울 25개 구 모든 동 전부 이겼어요. 맞아요. 민주당이 내리 국회의원을 하고 구청장을 배출한 그런 지역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본인이 가는 길에 따라 달라 있는 것이지 꼭 내가 저 길을 타겟으로 해서 강성 지지층을 얻고 내 정치 여정을 오래 가져가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 장동혁 대표가 더 잘 알아요. 그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더 잘 알고 네네. 장동혁 대표가 늘 얘기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 김문수 후보가 지난 대선에 득표한 게 41%예요. 근데 우리 지지도가 너무 낮다. 일단 이 41%까지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대선 때 국민의힘을 찍었던 사람들부터 마음을 잡아오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해야 된다. 그 확장의 방법은 무엇이냐? 과거와 같은 좌클릭이 아니다. 민생 이슈. 많은 사람들이 예민해하는 민생 이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대한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벽 배송이나 이런 부분 민주당과 민노총이 똘똘 뭉쳐서 함부로 못 건드는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서 아니, 근데 그것도 확장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서 토론하고 이슈를 가져갔잖아요.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게 한동훈 대표의 그런 점은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슈를 부각시키고 어떤 이 마이크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또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붙고 근데 봐봐요. 그 토론한 상대가 누구였죠? 정의당 출신이었어요. 네. 민주당에서 안 나가잖아요. 우리는 동의하거든. 아니 우리는 새벽 배송을 찬성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새벽 배송을 찬성합니다. 아니 그래, 그러니까 아니, 제가 새벽 뭐냐면 배송에 찬성하면 그 사회적 합의할 때 좀 새벽 배송 강사자들 좀 부르지 넣어줘요. 좀. 안 넣어준다고 안 맨날 나한테 불러주고. 연락 오고. 너한테 연락 와? 아니 국민의힘도 이번에 토론했다가 또 취소했다면서요. 근데 왜 너한테 연락 와? 아니 우리 자, 개혁신당이 주제가 그런 거에 새벽 배송에 굉장히 진심이니까. 아이고, 우리는 알아요. 저 끝까지 교란행위. 자, 요거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 보면,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좋은 스피커이신 한동훈 전 대표까지 끌어들이면서 같이 국민의힘이 그런 민생의 목소리를 내 주신다면,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다 끌어안고 장동혁 대표가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실망하고 장동혁 대표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질문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그 말씀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원론적으로 이거 새로운 접근인데. 아니 아름다운 접근. 아름다운 야, 왜냐면 처음 들어봤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표현이고 그런 네.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임 선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얘기잖아. 나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나를 뽑았든 뽑지 않았든
모두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건 대통령으로서는 다 응당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본인이 간절히 원했던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잖아요. 장동혁 대표도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어떤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당권을 잡았잖아요. 그럼 본인이 원하는 정치를 해야 하는 장동혁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아직 그것은- 조금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는 그거는 건가요? 장동혁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 우리가 말로는 통합을 해야 하고 모두가 함께 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집중돼서 추진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과거에 받았죠.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본인이 당대표가 됐을 때 그 이후에 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갔을 때 당원과 국민의 지지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수치로 증명이 됐어요.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 경선에서도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랬는지를 분석하고 그러면 당원들이 왜 등을 돌렸는지를 본인이 그 이유를 찾아서 당원과 국민에게 소구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지금 본인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과정 여정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기회에 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당대표가 나서서 모든 것을 판을 깔아주고 그런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었어요. 아직 그런 건 없었다. 네. 그 정도까지의 역량까지는 역량을 바라면 안 된다. 뭐 저는 이런 역량을 떠나서 네. 시기가 있고 시기가 예 있다. 자신의 시기가 있는 것이에요. 정치는 그래요. 본인이 선출되면 본인이 책임지고 내 정치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선거가 임박을 하면 당연히 또 뭉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기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우리가 다 통합해야죠. 다 같이 가야죠. 다 좋은 말이지만 이게 현실 정치에서 그리고 지지층이 있고 이 현실에서는 그게 당장 구현되긴 어려운 부분이 있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또 말 안 맞는 게 예. 아니, 그러면은 정광훈, 전한기라고는 함께 하자고 하면서 한동훈하고 같이 안 해요. 그건 좀 안 맞지 않아요, 앞뒤가? 그리고 아니 한동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 2번 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을 지지하는 전 적극 지지층이 있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그게 지금 부러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로서는 그런 지지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본인의 숙제인 거예요. 그래야지 본인이 대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든 선거에서 져서 마무리를 하든 어쨌든 자기의 팬층을 남기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네. 장동혁과 지금 한동훈은 보수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경쟁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안 그러니까 맞는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고 저도 말씀해 주신 것 얘기 좀 같고. 할게요. 네네네. 아니 너무 두 분이 그러니까 강력하게 오늘 말씀하셔서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예. 일단 잠깐 새벽 배송 관련해서 제가 좀 전에 말 실수를 했는데 그분들이 연락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하도 비적극적이셔가지고 제가 연락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지금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대표의 관계는 이게 뭐냐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갔어야 돼요. 나와가지고 내부에서 투쟁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내부에 들어가서 만약에 나오셨으면 김근식 그분도 최고위원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부에서 목소리 대고 내부에서 당권 투쟁을 하셨어야죠. 근데 약간 외부에 빠져서는 당을 공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 이거는 옆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선거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대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이거는 저는 오히려 한동훈 전 당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장동혁의 시간이다. 그러고 밖에서의 메시지보다는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최고위원들하고 싸우고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의원총회 같은 데도 자기 사람들 넣어가지고 싸우고 대신에 밖에 나와서는 입을 다물고 이게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하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내부 투쟁을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얘기를 하면요. 이게 밖에서 쏘는 총알이 되거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도 내부를 개혁하기보다는 그냥 민주당과 같은 편을 먹고 공격하는 걸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네,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부러운지 안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하지만 이런 팬덤 정치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얘기해 왔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그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때도 그러고 팬덤 정치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정치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성지차 몇 명에게 정권이 끌려가는 듯한 이런 모습들. 저는 이거는 부러워하셔도 안 되고 그런 방향이 별로 옳지는 않아 보인다. 이 네네. 말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뭐 탄핵에 관한 이야기 또 뭐 계엄에 관한 이야기가 또 이렇게 당내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또
오게 되네요. 예,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는 선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개혁신당 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연대 안 하겠다라는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윤석 대표도 항상 그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못하죠. 예. 네, 못해요. 이거는 할 수 그러니까 저희의 의지관계를 떠나서 일단 저쪽이 아무런 매력 포인트가 없는데요. 예, 연대를 한다고 실익이 나겠습니까? 네. 물론 실익을 떠나가지고 지금 현재 계엄을 이렇게 계속해서 옹호하는 듯한 이런 발언이 나오는 상황에서 물론 지금 이민찬 의원께서는 아니다라고 분명 말씀하시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라? 이번에도 지금 보세요. 지금 진보지 위주긴 하지만 언론들도 대부분 계엄 사과 안 했다로 나가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차피도 그럴 생각이었지만 네네네. 예,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그래도 판단을 좀 잘하는 게 그 원칙은 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반대하는 게 당론이에요. 네.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개혁신당이 그럼 개혁이란 말 떼야죠. 그냥 신당해줘. 신당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신당은 왠지 뭐 누구 모시는 것 같잖아. 어? 신생 정당해줘. 그런 거였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으로 좀 네. 여쭤볼게. 그러면 지금 이제 당내에서도 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당 대표의 위치가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원내대표가 투탑이잖아요. 원내대표 역시도 어제 사과의 의미를 표시했고 오늘 그래서 제가 아까 최고위원회 네. 회의를 좀 봤거든요. 그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좀 이제 오다가 저도 이제 여기가 출근길이니까 출근길 오다가 이렇게 쭉 봤는데 냉랭하더라고요 느낌이. 그거 알잖아요. 우리 또 눈치가 빠르니까 네. 그 분위기를 또 읽어야 돼. 근데 두 분이서 눈을 잘 안 마주치고 송호석 원내대표 그냥 뭐 휴대전화 보고 뭐 막 이렇게 옆을 좀 보는 그런 다소주의가 모습이었어요. 3만. 예. 다소 좀 어색해하고 왜 그 갑자기 뭐 예를 들어 우리 둘이 싸웠어요.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뭐 친하더라도 약간 다소 이렇게 냉랭하잖아요. 좀 이렇게 처음엔 약간 그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요하다. 예, 지금부터가 중요하고 제가 저희 당에 견지하는 이 입장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그럼 오늘 최고위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네. 아침 언론에서 네. 방송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당내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좀 있어요. 당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걸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는 공감대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 내에서도 오늘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할 때 107명의 장동혁 대표도 이름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 분담이다. 당내에서도 다 이해를 하고 네.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것에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제가 볼 땐 지지율 깡패예요. 결국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이슈들 또 현지 누나 이런 이슈나 대장동 항구폭이나 국정조사나 이런 부분들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고 민생 이슈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어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냈어요.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진행자 바뀐 거예요? 아니, 물어볼게요. 아니, 궁금해하실 예, 수 있으니까. 물어볼 예. 수 진행자 있죠. 바뀐 거예요? 예, 예. 제가 근데 그걸 다 내용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큰일이네. 아니 큰일이요. 그걸 봐야지. 말씀드려도 돼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아니, 이상한 메시지 말씀드려도 되냐고. 네. 말씀드려도 돼요? 네. 그게 그 내용을 보니까 저도 헤드라인이랑 이런 내용 좀 봤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을 반복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기존의 네. 입장.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판을 받고 있고 곧 선고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전향적인 입장이나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내용을 담겼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내용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헤드라인만 보고 아유 또 그랬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입장문 말미에는 분명한 국민에 대한 사과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평가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네네. 아니 그 입장문 제가 출력해서 몇 번 줄 끄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걸 봐요. 이거를 왜 근데 이거 여쭤봤냐면 언급할 가치가 없어요. 아니 네. 왜 아니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네. 알게 될 거야. 네. 왜 여쭤봤냐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제 메시지는 그냥 제가 그런가 보다 하고 갔는데 저는 그 장동혁 그 대표의 메시지에도 끝머리에 레드 카드, 비슷하죠. 약간 비슷하죠. 레드 카드라는 단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레드 카드라는 단어는 사실 이 정치적으로 큰 지도자들이 쓰기에는 이 조금 다소 무게감이 떨어지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그것을 딱 눈에 들길래 장동혁 대표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가 어제 잠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또 이렇게 메시지를 맞췄나 해가지고 궁금해서 아니, 여쭤봤습니다. 정청래 대표 100일 기자회견 안 한 것도 잠적했다 그래야 되나요? 아 그럼?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 유기견 보호하러 가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공식 행사에 다 나와가지고 기자와 함께 있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야기하면서 좀 그렇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제 좀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제 미래로. 마무리가 되고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메시지들 민생을 위한 좋은 메시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한테 이제 아름다운 말씀이시다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진행자 입장이라 아름다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슈퍼챗 온 거 좀 잠깐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코르님께서 2,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계엄 내란몰이를 김남국이 현지 누나 한마디로 묻어버림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갑자기 현지 누나 얘기 현지 나와가지고 누나.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강수필 부대변인? 진짜. 잘못됐죠. 잘못됐지. 그건 누가 잘했다고 보겠어? 사과는 진짜 기가 막히게. 아니 사과가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첫 번째 잘못은 누구냐? 문재석 의원이 잘못된 거예요. 부탁을 했다는. 그럼 부탁을 왜 해요? 보통 하잖아요, 근데. 어? 보통 좀 하지 않아요? 보통? 네. 되게 보통을 하더라도 네. 예? 그러면은 이게 안 걸리게 했었어야지. 정확히 뭐 하네. 이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네. 그 폴더를 이렇게 펴가지고 하면 그거 다 그러니까. 보이죠. 보란 소리에 보란. 그러니까 소리. 이게 사실 안 걸리면은 안 걸려야 되는데 이게 걸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걸리니까 같은 구성원인 저도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네. 방어해 줍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거잖아요. 어떤 핵심? 그러니까 뭐 청탁, 뭐 당이다, 청탁이라고는 뭐 표현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추천, 추천, 부탁, 추천, 뭐 명확한 청탁, 바램, 아름다운 추천. 명확한 청탁. 로망, 예. 뭐 약간 여러분 야. 죄송합니다. 예, 뭐 이런 거죠. 미간 말찔이지만 제가 사과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협회장을 그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민간 예, 그러면 청탁이죠 이거는. 예. 추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훈식이 형까지 할 수 있어요. 훈식이 형 뭐 비서실장이시니까. 근데 현지 누나가 나왔다는 거. 이거 진짜 인사의 실세인가?라고 충분히 의심할 아니, 저는 만한 이게 좀 내용이잖아요. 아름다운 정확한 지적이에요. 이거는 뭐 아름다운 너무 정확한 지적이죠. 아름다운 결국 아름다운 청년 황혜진. 아름다운 청년 이민찬. 그러니까 김현지를 통하지 않고는 음. 민간에 있는 자리도 우린 갈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김현지로 통한다. 현지 누나가 아니면은 그 어떤 자리도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만사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직권 남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총무비서관일 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화해서 사퇴하라 그랬잖아요.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총무비서관이 뭔데? 인사 라인에 있지도 않은데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그 라인이 없어요. 지금 제1부속실장이잖아요. 부속실장은 더 권한이 없어요. 부속실장은 그냥 그래요? 대통령의 일정 챙기고 메시지 서류 왔는지 안 왔는지 그 보고서가 올라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만 이거 챙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대통령실에 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부속실장은 보고서 올라왔습니까? 네네. 거기서 이렇게 보고만 하는 자리예요. 그렇구나. 근데 네. 그거를 현지 누나한테도 얘기를 한다는 건 현지 누나가 네. 다 한다는 소리예요. 현지 누나가 다 네, 한다. 다 한다는 소리예요. 제가 뭐 충분히 의심해. 그거를 볼만해요. 저는 조금만 더 드릴게요. 조금만 그러니까 더. 그거를 김남국 의원 굉장히 보물 같은 존재예요. 보수에서도 보물 같은 존재인데 굉장히 우리가 김현지- 김남국이다 거기는? 아니 잊고 있던 김현지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네. 딱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잖아요. 흘러갔죠 사실. 근데 그 김현지를 다시 꺼내서 네. 국민의힘이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정황 증거를 제시해 준 거예요. 근데 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강선우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선우 후보자 사퇴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그 전화 왜 김현지가 하냐고요. 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사퇴 시킨 게. 사퇴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김현지가 지금 김현지 전화했다는 것도 한겨레 신문의 보도 내용인데 거기서 정확히 그 확인이 되진 않은 거거든요. 보도 내용. 근데 그런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의로운 일 한 거 아니에요? 왜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 김남국 이 문진석 의원 간의 이 메시지에서 되게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문진석 의원은 워딩만 보면 김현지가 안 나와요. 네. 그런데 김남국이 갑자기 훈식이 형 김현지 누나한테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 그게 화가 나는 거야. 아니 그 문재석은 지금 현지 누나한테 말하라고도 안 했는데. 아니 근데 김남국 비서관은 그게 볼 줄 알았냐고 그거를. 아니 그냥 보낸 거지. 김남국 의원이 정말 문진석 의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최대한 가장 그치. 잘 먹힐 루트를 찾은 거지. 김남국 실세 비서관은 라인을 찾은 거예요. 잘못은 없죠. 야 무슨 잘못?
안타깝지 그냥.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대통령실이 김남국 비서관한테 어쨌든 경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뭘 경고한 건지 좀 궁금해요. 엄중한 경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런 거 행동에 아니에요? 대해서 그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행동에 것이 대해서. 그 행동이라는 것이 이걸 들킨 게 지금 경고인지 아니면은 거기 우리 함부로 언급해서는 안 되는 그분의 이름을 담았기 때문에 경고인지 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나도 그게 궁금했어. 엄중한 경고가 경고한 뭐예요? 거야? 도대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희 김성열 최고 그 입 좀 조심해요. 자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엄중한 경고가 도대체 뭐예요? 제가 팩트를 예? 다시 체크를 해드릴게요. 예. 이거는 그 김현지 비서관이 당선 후보자에게 전화를 했다는 걸 보도가 한겨레가 나왔고 네.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 부인을 해왔어요. 근데 한겨레가 기사를 안 내렸어. 그 냅뒀어. 그 이후에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맞다고 확인을 해줬어요. 이건 팩트야 팩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김남국 비서관이 말을 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김남국 비서관은 내부자잖아요. 내부자기 때문에 문진석 의원이야 당연히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고 그럼 내부자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루트 친명 7인방 중에 한 명인 형님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가장 확실한 루트로 가야 되잖아요. 그 가장 확실한 루트가 강훈식 실장이고 김현지 실장이었던 거예요. 말은 실장인데 둘이 동급이라는 거예요. 비서실장은 장관급이고 부서실장은 1급이거든요. 근데 내부에서 보기에는 둘이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걸 더 잘하냐? 그게 있어요. 김남국 비서관이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에요. 네. 원래는 이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홍보 수석실 산하에 있었어요. 그쵸. 과거에도 그렇고 그게 네. 당연한 거고. 근데 이게 비서실장 산하에 있어요. 이제 비서실장 쪽으로 들어간 거네요. 옮겨갔어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 비서실장 산하에는 몰랐어요, 이건. 1부속실장, 2부속실장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남국 비서관의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또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하나 있어요. 네. 그 내용을 보면 문진석 의원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추천을 하면 강훈식 실장이 맞아, 싫어할 맞아. 것 같다 그러잖아요. 네. 왜 싫어하는 거예요? 둘이 사이가 안 좋나요? 사이 안 좋으면 안 돼요? 아니 불법인가요? 비서실장과 원내 지도부랑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불법인가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궁금해서. 자, 모양 아니, 빠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모양 아니라 빠져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강훈식 그러니까 문진석 의원이 이제 김남국 비서관에게 그 부탁을 한 거는 네. 쉽게 말해서 더 편한 거야. 그리고 근데 만약에 강훈식한테 바로 얘기를 했어. 근데 강훈식이 싫은데 해버릴 거다. 아니면은 알았어요 해놓고 안 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완충 작용으로 연이 그 상하니까. 주변에서한테 쓰리 쿠션을 한 거지. 돌렸구나. 네, 그 아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이는 더 어리지만 선수가 높고 정치 정력이 훨씬 높아요. 두 분 다 충청도 쪽에 원래 기반이 문진석 있어. 의원은 충친도 사람은 아니에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배경상 거기 가게 된 건데 그건 거고 중요한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네.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이제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특별감찰관이 이 일에 대해 자기 업무니까 그 맞춰진 그 룰에 맞춰서 네.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박민영 문제 아니 국민의힘에서 뭐 문의를 했을 때 그때 뭐 엄중하게 경고했나요? 인재라고 해서 감쌌잖아요. 네. 그래도 그 무슨 뭐 아니 잘 쉬고 있는 사람 갑자기 뭐. 왜 그래요? 아니 얘기할 건 해야지. 내가 박민영을 사랑하지만 경고는 했어요. 어떤 경고했어? 엄중한 경고했지. 엄중하게 엄중한 경고했을 거야. 입 조심하세요. 엄중하게. 그리고 자 김현지 그래도 김현지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난 생각하지만 네. 개입했다고도 1급이야. 김건희는 뭐야? 급수도 없어. 무관의 제왕이야. 네. 지금 국민의힘이 그거 갖고 지금 우리 공격할 때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하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강성필 부대변인이 굉장히 논리적인 분인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난 정말 할 말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니, 끝내겠습니다. 댓글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나초 19님 T9X님께서 댓글 소개하지 마. 내불 고발자네요. 댓글 소개하지 마. 공익 제보자입니다라고 김남국 이렇게 아, 보냈습니다. 그렇게? 네. 이거에서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어느 자리에 있던 그것이 총무비서관이든 뭐 저희 부속실장이든 어느 자리에 있건 권력자 옆에는 항상 문고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는 김현지 실장이 문고리 권력임을 확인해준 그 문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 지금 임기 초반이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뭐 비선이다, 뭐 그러니까 실질적인 뭐 실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 임기 말까지 계속 나올 만한 이야기인데 자꾸 흘러가는 거 머리끄댕이 자꾸 다시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분위기가 그러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걸 리스크로 엄청나게 크게 올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러니까 자제해야 되죠.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이거 진짜 공격이 아니라 뭐 과거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치를 짧게 한 사람들은 이런 리스크가 조금 더 덜하죠. 네. 왜냐면 짧게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정치를 길게 해온 사람은 당연히 그 역전과 과정 속에서 함께 했던 동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누가 봐도 실세로 공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됐든 뭐 김대중 대통령이 됐든 김영삼 대통령이 됐든 간에 인척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세들이 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제왕적인 대통령이 가진 고난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된다?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셔라. 그렇게 생각하고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 스스로가 자제를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이제 윤여준 장관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본인의 권력에 취해버려 가지고 평소에는 듣던 얘기를 잘 듣던 사람이 얘기를 안 듣고 주변에 있는 참모들도 당 대표일 때는 같은 국회의원이니까 또 다음 스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을 어려워해서 또 좋은 말을 하고 또 듣기 싫어도 또 듣는데 대통령이 돼버리면 정점의 끝으로 가버려서 그쵸. 입장차가 달리고 이게 보고 만날 수 있는 것도 복잡해지면서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이 스스로 부패할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그래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거든요. 예. 좋은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굉장히 좀 맞아요. 힘들었던 나라를 시간이었기 막아놨는데. 때문에. 그건 야당도 정말 네. 공이 바라는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행복하려면 정권이 성공을 해야 돼요. 확실합니까? 근데 방향이 지금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야당이 지속적으로 그렇죠. 이제 야당이 잘 견제해 주셔야죠. 조언을 하는 근데 거죠. 좋은 네네. 얘기는 쓴소리 해야 돼요. 진짜 저런 그쵸, 얘기는 그쵸. 필요해요. 균형 잡히게 잘 끌어주셔야죠. 야당도. 아, 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네요. 네. 예. 아, 오늘 아름답네요. 아름답네요 오늘.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용했던 법사위가 또 난리가 났네요. 어제 보니까 뭐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의 법사위가 또 한바탕 또 소란이 있었습니다. 신동욱 의원이 성추행 의혹 제기된 장경태 의원 뭐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사보임을 요구하면서 파행이 빚어졌는데 법사위 회의마다 뭐 구성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장경태 의원은 계속 참석을 법사위에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저는 거예요? 그거는 네. 원내대표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내대표가 근데 그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2차 가해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마녀 사냥도 조심해야 되고 성인지 감수성도 중요하지만 법정 증거주의도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실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성추행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혼도 했어요. 활동도 중단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무혐의가 문제가 됐어요. 나왔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의 지난 이 결혼 생활이라든지 활동 쉬고 그런 이미지는 누가 보장해 줍니까? 보상해 줍니까?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의 무혐의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도 어쨌든 간에 또 그 생각이 나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을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하지만 제 이런 말도 사실 피해자에게는 2차 그쵸.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조심하셔야 저는 돼요. 정치권은 정말 이 발언을 좀 자제를 해야 되고 네. 우리 당에서 감찰도 했지만 저는 우리 당에서 하는 감찰보다는 경찰에서 신속하게 좀 수사를 진행을 해가지고 결과를 알려줘서 빨리 좀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고 이 파장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잘 판단을 해가지고 사보임을 시키든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신동욱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충분히 저는 그런 지적이라든가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방법은 좀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들어온 사람한테 나가세요 이런 거 말고 그럼 누가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뭐 공식으로 성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안건을 올려가지고 얘기를 하든지 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오히려 국민들도 합리적으로 보이지 싸움 바로 이제 뭐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싸움 되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원하는 바도 이룰 수가 없어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증거 얘기를 하셨는데 증거가 영상이 있어서 그게 그러니까 그 영상도 네. 영상도 저도 못 봤거든요. 믿겠다는 거예요? 네.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이거는 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마녀 사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얽히고 섞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는 정치권에서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거라고 바라보는 것이고 저는 그냥 인간사의 단면으로 볼 수 있고 그런 건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경태 의원하고만 이게 생긴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 원내대표가 일단 결정을 내야 되고 이거 안건으로 제대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네, 반박을 그런 할게요. 충분할 수 있다고 네네. 봐요. 네, 이건 반박할게요. 왜냐면 네네. 일단 당 대표 최측근인데 원 내대표 어떻게 나섭니까? 네, 당 대표가 말씀을 하셔야죠. 당 대표께서 너 지금 요거는 좀 물러나고 일단 좀 무죄 받고 나와라고 하셨어야죠. 여태껏 민주당 그렇게 해왔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 법사위에서 의결이요? 아유 안건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국민의힘 간사조차도 힘으로 눌러가지고 저쪽 당 간사도 임명을 안 해주는데 내보내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당에다 누를 끼치지 않게 예전 같으면 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거 무죄 받고 돌아오겠다. 그랬는데도 지금 영상도 있고 또 문자도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섣불리 이렇게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고 이거는 법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어저께 법사위에서 2차 가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어저께 의원님들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밖에 나와서 했으면 다 고발감이에요. 뭐 여자가 먼저 터치를 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감히 합니까? 그것도 맨날 여성인권 생각한다는 민주당에서 아무리 자기 사람 이렇게 감싼다 하더라도요 선을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법사위 행위를 보면서 야 이거 더 이상 장경태 의원 법사위 계속 나가다가는 옆에 있는 의원들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호랑이 등에 올라탔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이 지금 21대 국회부터 다수당이 되고 나서 의회에서 합의, 협의 이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22대 국회는 더 심해졌잖아요. 그 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 관성에 젖어서 우리가 논리를 만들고 밀어붙이고 우기면 다 이길 수 있다. 그 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추문이라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굉장히 한 사람의 그런 어떤 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사안에서조차도 본인들의 당내 당성, 우리 식구가 우선인 거지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민주당이 만들었던 게 뭐죠? 성추문이 일어났을 때는 피해자 중심주의고 인권을 우선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뭘 하죠? 분리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게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굉장히 공격해 왔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이유는 지금까지 왔던 이 정치의 관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더 민주당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관성 때문에 지금 어떤 필리버스터에 대한 이 없애는 이 법안도 막 처리하고 법 왜곡죄도 그냥 처리해버리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도 강행 처리하고 모든 걸 그냥 강행 처리해버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 관성 때문에 이 문제에도 본인들이 원칙을 못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내 분위기는 어떠세요? 좀 난처해야 할 것 같긴 해요. 사실 네. 당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의원들 나름대로는 다 생각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분명히 있고 또 아직 예단해서 안 된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는데 저도 사실 솔직히 좀 두려워요.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은 두렵다고요? 그러니까 왜 2차 피해가 될 수 있잖아요. 아. 나중에 우리가 사실을 알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맞는 제가 말이에요. 지금 장경태 이거 변명해주고 뭐 이렇게 했어. 그럼 나중에 장경태가 진짜로 했다고 쳐봐. 나는 난처하죠. 예. 난처 정도가 아니라 전 나쁜 놈인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여기서 그런다고 해서 장경태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럼 나중에 정말 장경태가 무죄가 나오고 무혐의가 나왔으면 그때는 너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충분히 저는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에서 방금 주셨던 그 지적이나 비판은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어쨌든 송사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또 쓰게 저는 받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러니까 그 강성필 부대변인 말에 정답이 있는데 그럼 언급이 안 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법사위 나오고 이런 거 본인 스스로가 계속 근데 언급되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역지사지로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아니 억울하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면 억울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 아니라는 가정하에 만약 본인이 이제 안 나와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야 내가 지금 이 성추행을 인정하는 거다
라고 이 판 자체가 굳어질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라는 거는 한번 딱 찍혀버리면 그건 법원에 맡겨야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제가 그래서 유명 가수 얘기를 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네. 이게 선당 후사의 정신이 전혀 없어서 그래요. 본인이 지금 본인 억울한 거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 당이 입는 피해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당의 공천을 받아가지고 된 분이 당에 대한 그런 희생 정신이 전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 보세요.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에요. 딴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 이제 치를 겁니다. 자 그러네요. 공천 이제 신청들 할 거예요. 그 중에 성 관련해서 기소된 사람들 어떻게 자를 겁니까 이제? 못 잘라요. 본인이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자릅니까? 역시 그런 걸 생각을 해야죠. 역시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선거로 바로 가네요. 예. 그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2차 가해를 중단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 190석 아니 176석인가요? 있는 정당이라면 최소한의 조치는 이거예요. 관련 상임위 이게 경찰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법사위나 행안위 같은 데 말고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시키고 일단 거기서 활동을 하게 하고 본인들은 이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장경태 의원도 본인도 무고로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그 이후까지는 조용히 시켜야 되는 거예요. 당에서. 이거는 가수를 비유를 하셨는데 국회의원은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입니다. 공공의 권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정당도 그래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법사위에서 팀킬할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돼서 좀 한 말씀 좀 드려봤고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거의 최초 아닌가요? 동접자 2,000명 돌파했네요. 그래요? 네, 아유, 아유 뭐 여러분들 아름답네. 구독자도 아름답네 뭐 진짜. 저거 되지 않았어요? 지금 구독자도 5만 명 넘었어요. 아 구독자 오, 5만 명 아, 돌파. 4개월 만에. 다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의 덕입니다. 네. 올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좋은 말씀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천하람 의원과 11시 40분부터 인터뷰 계속 좀 닭간다 플러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렸다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닭간다 플러스 진행을 맡은 황현입니다. 여의도 TV 닭간다 플러스 고수분들 모셔보고 한국 정치판을 정밀해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하람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닭간다 플러스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게스트로 와주셔가지고 네, 제일 한가해서 아마. 또 그렇게 표현하세요. 제일 저희가 모시고 싶어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모셨었고 예. 그때 이후로 이제 오랜만에 한 네. 4개월 만인가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구독자도 덕분에 이제 한 5만 명도 되고. 그러니까요. 저도 예. 보면서 요즘 같은 시절에 사실 이제 특정 진영을 좀 강하게 표방을 하면 뭐 구독자 모으는 거 사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더 쉬운 방법이긴 하죠. 훨씬 쉬운 방법이죠. 네네. 근데 우리 닭간다처럼 정말로 균형 잡힌 어떤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네. 이 정도로 지금 온다라고 하는 거는 네. 저는 근데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구독자고 저도 네. 애청자입니다, 실제로. 네네. 이게 사실 좀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자적인 쪽에서 이 의견도 얘기하고 저 의견도 얘기하다 보면 한쪽에 편을 두면 사실 구독자가 모으긴 쉬운데 맞아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자칫 잘못하다 양쪽에다 다 욕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다 욕 먹어야 사실은 잘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보면 음. 상대적으로 중도적인 분들이 볼만한 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갈수록 이제 편을 정하고 그쪽으로 쫙 가는 게 이제 이득이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심지어 제가 봤을 때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들도 보면 뭐 굉장히 이제 그쵸, 이제 나뉘어져 있죠.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레거시도 아니고 한 채널인데 중도적인 어떤 특성을 가진다. 뭐 쉽진 않겠지만 이걸 잘 유지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예.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예. 합리적인 의견을 항상 이야기해 주시니까 저희가 항상 경청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비웃어요? 아니. 우리끼리 서로 합리적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알겠습니다, 쑥스러워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저번에 하셨던 얘기 중에 참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게 그 부동산 규제 지역에 대해서 행정 맞아요. 소송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좀 실제 하고 있어요.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야, 역시 천하람 의원이 한 끝이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보고 두세 끝도 있었거든요. 있죠. 두세 끝도 그렇군요. 있는데 뒤끝은 없습니다. 예. 어떻게 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요걸 말씀드리면
말씀드리면 네. 사실 저희가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넣었어요. 왜냐하면 빨리 이거는 그쵸, 규제 그쵸, 해제. 그쵸.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가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근 통계가 9월 통계인데 9월 통계는 10월 15일 오후에 나오니까 우리는 9월 통계를 쓸 수 없어서 8월 통계까지만 써서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해서 저는 그런가 이렇게 해서 봤는데 파면 파볼수록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하고 본인들한테 불리한 통계를 사실 땅에 처박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배제시킨 거 아니에요? 네, 배제시킨 거예요. 저희가 뚜껑을 열어보고 계속 이제 파보니까 실제로 15일에 오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13일에 국토부에 이 9월 통계가 전달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의도적으로 최근 통계를 반영해야 된다는 법을 위반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 왜 그랬을까 보니까 매도 한 번에 맞고 넘어가자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규제 지역이 예를 들면 여기 처음에 요만큼 했다가 나중에 뭐 도봉 강북 추가하고 또 뭐 금천 중랑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뭐 풍선 효과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 풍선 효과도 풍선 효과지만 정치적으로 악재가 계속 거듭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에 넓게 하자라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근데 아무리 그런 의도가 있다 그래도 법을 대놓고 너무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본업이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네. 당연히 우리가 너무 이런 것까지 다 정확하게 규정은 최소한 지켰겠지 이런 네. 신뢰가 있잖아요. 잘 하겠지라고 네. 생각했는데 파보니까 아니 그냥 자기의 편의대로 이게 무슨 그러니까요. 부패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문제가 대출 규제도 하고 뭐 실수요자 그러니까 이제 뭐 전세 끼고 사는 것도 막고 실거주 의무도 부여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규제 대상 지역에 들어가면 세금이 올라가요. 맞아요. 취득세, 양도세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럼 취득세 올라가죠. 아니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옛날에 우리가 세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 권력자들이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혁명도 일어나고 독립운동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촉발이 되는 게 세금이에요. 그 정도로 세금은 진짜 민감한 건데 네. 아니 세금 관련한 문제를 이렇게 규정을 어겨가면서 한다는 게 저는 사실 좀 믿기지가 않았고 근데 아마 많은 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최근에 급증해서 막 규제합니다 이러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게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도봉, 강북, 중랑, 금천 이런 데 별로 안 올랐어.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그분들 되게 상대적 박탈감 컸어요. 엄청나요. 그리고 이런 지역들은 실거주 지역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겪은 에피소드가 제가 이 소송 이제 시작하고 막 하면서 순천에 이제 마라톤 대회가 있어가지고 네네. 순천 마라톤 대회 이제 출발할 때 막 이렇게 막 인사도 하고 막 그렇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잘 다녀오세요. 화이팅. 막 이런 거. 왜 같이 안 뛰세요? 그러면 저는 비운동권이라서요. 여러분만 뛰세요. 뭐 이런 거 이제 하고. 멘트 준비해놨었네요. 그렇죠. 그런 거 하고 이제 네네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분이 막 멀리서 막 뛰어오는 거야. 오. 그래서 왜 그러시냐 해서 봤더니 도봉구에서 제 공개 일정 중에 사람 만나기 제일 그러니까 누구든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일정이 진짜로? 순천에 있다는 걸 알고 도봉에서 기차 타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전화 의원을 만나려고. 그래서 이제 본인도 하는 얘기가 자기가 투기 이런 게 아니고 가족 이사 계획 때문에 도봉구에 있는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그냥 서울 안에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1주택자고 네네네. 투기 이런 거 아니고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도봉구까지 규제를 해버리니까 계약도 다 써놨는데 계약서도 새로 사기로 한 분이 대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집을 못 사게 돼서 맞아요. 매도가 안 되니까 자기 이사 계획도 다 어그러지고 가족 계획이 다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응원한다고 막 와서 이제 순천까지 와서 막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분들 많이 계시고 하니까 저희 열심히 김재섭 하려고. 의원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김재섭 의원하고도 또 하고 계시겠죠. 네네 예?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분들의 역할이 이 역할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이 법적으로나 이런 통계 쪽이나 이런 것도 신경도 못 썼던 부분을 잡아내가지고 수면 위로 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제대로 행정부를 잡아내기 위해서. 감시하는 게 저희의 이제 제일 큰 그렇죠. 일이죠. 저는 앞으로도 이 역할을 계속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한번 좀 꺼내봤고요. 감사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네. 현재 좀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이야기를 또 안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계엄에 대한 이야기 방송에서 많이 하셨죠, 어제. 네네네. 예, 좀 괜찮으세요? 계엄 얘기 좀 해도. 저는 원래 이제 괜찮고요. 저도 뭐 그때 당시에 여러 충격도 있었고 뭐 안타까움도 있고 그 이후에 대선 결과도 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지만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계엄을 하면서 교훈으로 얻어야 될 것들이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단죄하고 여기가 미추강이니까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고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이제 12.3 계엄 관련한 행사에서 국회 행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윤석열이라는 자가 헌법재판소 시스템을 막 마음대로 흔들어서 헌법재판관을 대폭 늘리면서 자기 사람으로 다 채워놨다. 네. 아니면 결과적으로 본인의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되는 대법원의 대법관을 막 한 10명, 20명 늘려서 다 자기 사람으로 채워놨다. 그랬으면 한국 사회가 빨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처벌하는 길로 갈 수 있었겠냐. 못 갔죠. 못 갔죠. 네. 그런 만큼 우리 사회의 헌법 시스템, 삼권 분립 체계 이런 거 되게 소중한 건데 이게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도 막을 수 있었는데 이 시스템 우리가 지금 흔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자꾸 그냥 뭐 계속 민주당에서 이게 내란이다 뭐 막 정치 공세만 할 게 아니고 윤석열의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시스템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건 그냥 단순한 정치 공세고 그러네요. 지방선거용이죠. 그 교훈도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 저는 뭐 네.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민주당 사법 안 듣는 것 시스템이 같아요. 예,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견제하는 기능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개별 사건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교정하는 능력이 우리 사법 시스템에는 있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사과의 메시지들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제일 뭐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당의 대표니까요. 당 대표의 뭐 사과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원내대표는 사과를 어제 했고요. 네. 많은 이제 친윤이라 불리는 의원들까지 좀 보이더라고요. 당내에 좀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 많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도 장동혁 대표 메시지 사실 계엄 사과도 제대로 안 했다 그래가지고 사실 큰 관심도 없어서 제대로 안 읽어보다가 네네. 오늘 이제 방송도 있고 해서 좀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네네. 좀 약간 충격적이더라고요. 이게 센 내용이 멘트가 그러니까 많아요. 내용이 이제 처음이 이렇게 시작해요.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습니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에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습니다.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아직까지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한 얘기랑 똑같죠. 네네. 계엄에 이은 탄핵이 비극을 낳았다. 이거를 막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거는 계엄을 사과하는 게 아니고 계엄이 실패한 걸 사과하는 거에 가깝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계엄도 정당한 계엄도 잘 했어야 됐고 탄핵도 막았어야 됐다라는 뉘앙스가 훨씬 강해요. 아니 이거는 사과를 안 하는 수준을 넘어서 계엄 탄핵을 한 게 잘못됐었다라는 메시지인 거잖아요. 이거는 국민하고 싸우자는 거고 우리 헌법 시스템에 의해 작동했던 헌법재판소 결정이랑도 싸우자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장동혁 대표의 진심이라면 왜 더 열심히 안 싸웁니까? 지금도 뭐 법원 앞에 가서 단식 투쟁하고 삭발해가지고 부당하게 감금되어 있는 윤석열을 꺼내와야죠. 왜 그렇게 열심히 안 싸워요? 그렇게 안 하면서 지금 자기들도 이상한 애매모호한 스탠스 윤어게인이랑은 계속해서 붙어 먹고 있으면서 지금 이런 식의 얘기를 1주년에 꺼낸다? 야, 이거는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저도 봅니다. 그 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 애매해요. 맞아요. 장동혁 당대표의 그 스탠스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장동혁 당대표 그 계엄일 때 그때 이 계엄 해제 찬성표 던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앞뒤가 안 거야. 맞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그럼 과거에 자기가 그러니까 계엄 해제에 찬성했던 걸 반성하는 겁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그러면 모르겠어요. 지금 뭐 진짜 과거에 친한계 장동혁이랑 현재의 윤어게인 장동혁이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네요. 예, 맞아요. 이거 최악인 거잖아요 지금. 네. 게다가 싸우면서 본인도 결론을 못 내린 것 같아요. 뭔지 몰라. 그러니까 네. 장동혁 대표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이상한 그 빅픽처가 있대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거지 같은 계획인데 나름의 계획이 있대. 우리 네.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나 그럴 듯한 계획이 있다. 한 대 처맞기 전까지. 한 대 맞기 전까지는. 타이슨이 했던 얘기죠. 뭐 그렇대. 제 들어보니까 일단 뭐 그 윤어게인을 포함한 강경 우파 세력을 잡아야 된대요. 일단 1단계가 그거고 그 다음에 이분들을 확실하게 잡아두고 나서 선거에 이제 인접하면 그때 중도 확장을 하겠다. 뭐 그런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미 잡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잡혀 있는 상황들이고 네. 지금 계엄 1주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이코닉한 중요한 날에 이딴 메시지를 내놓으면 선거 가까워져 가지고는 중도 확장을 한다? 그걸 사람들이 믿을까요? 쉽지 않죠. 그리고 네. 그때 가서는 그러면 선거 직전에는 다시 한번 또 국민의힘 옛날에 보면 잘하듯이 다 무릎 꿇고 막 절하면서 저희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용서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그 선거복 입고 다 같이 절하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계엄을 사과할 겁니까? 그러면 오히려 선거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에 좀 균열이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뭐 사과한다. 아니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국민들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라고 하는지 뭔 관심 있어요. 당 대표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근데 예. 국민의힘 안에서 뭐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당 대표는 당원들을 대표하는 거니까 당원들은 사과를 원치 않아서 못 하고 원내 대표는 원내 의원들을 대표하는 거니까 원내 의원들은 사과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과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아니 그러면 네.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국민의힘 지도부의 메시지를 뭐 어떻게 믿어요? 그냥 말장난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네. 뭔가 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정리를 돼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누가 좀 옆에서 얘기도 좀 해주고 서로 좀 의논도 해보고 결과를 내야 되는데 좀 결과가 안 나와 있는 상황으로 계속 좀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모습 맞아요. 그리고 네. 장동혁 대표도 지금 갈피를 너무 못 잡고 있고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윤어게인으로 세게 할 거면 뭐 일관되게 그렇게 하든지. 근데 윤어게인을 하면서 이분도 이제 판사 출신이고 원래 엘리트잖아요.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너무 막 강경파나 비합리적으로 보이기 싫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경파 윤어게인 세력은 잡고 싶고 그렇다고 언론이나 뭐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들한테 욕은 먹기 싫고. 그러니까 밤에 떡볶이는 먹고 싶은데 살은 찌고 그렇죠, 싶지 않은. 그렇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하지만 칼로리 있거든. 뭔 그렇죠. 소리야 그게. 무조건 살찌는 거거든요. 저도 맨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먹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요. 무조건. 네. 선거 직전에 살 빼려고 하지만 그 쉽지 않거든요. 아, 이게. 그럼요. 이게 쉽지 바디 않습니다. 프로필 선거 직전에 찍기 쉽지 않아요. 계속 굶어야 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딱 그런 그 장동혁 대표가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스탠스로 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사과를 냈고 송원석 원내대표도 당연히 냈고 이준석 대표도 사과했어요? 이준석 대표는 왜 사과한 거예요? 이준석 어떤 대표 지점에서? 사과했어요? 네, 사과했다 그러네요. 아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막지 못했던 아, 것에 이게 대한 아마 정치권 전체의 네. 책임 뭐 이런 면에서 그렇죠. 사과한 것 같고요. 뭐 보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그런 네네,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계엄에 대한 보수 진영 내 입장이 분명히 갈려 있고 보수 진영의 분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천하람 의원이 개혁신당 소속이시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방선거 연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 메시지가 나온다.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뭔가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개혁신당은 지금 현재도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 장동혁 대표 저도 어제 메시지 이런 거 보면서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너무 이 메시지 자체가 잘못된 얘기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참 못난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왜 아직까지도 윤을 감싸고 도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세력하고 어떻게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저 사람이랑 나랑 뭐 약간 입장차가 다를 수 있지 이런 거랑 이건 이해조차 안 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안 되는 거랑 그러니까 윤은 아니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만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술만 드시고 계셨어도 보수 쪽에서 이 말씀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술만 드시고 계셨어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쯤이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거나 아니면 지금 아니라도 조금 뭐 몇 달만 있어도 어느 정도 다 정리되는 국면으로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이후의 선거니까 민주당이 유리하긴 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처럼
사법 리스크라든지 본인의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는 대통령이 안 나왔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훨씬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에서 다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가던 이재명 대통령 거의 무슨 뭐 완전 뭐 아니 저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특검을 뭐 민주당에서 계속 하자 그러는데 그런 거 특검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일당들 받은 돈 중에 윤석열, 김건희한테 간 돈 없는지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천화동인 뭐 몇 호 이런 거 하나 윤석열한테 떼주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수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준 인물이거든요. 아 오히려 아니, 본인을 망쳐놓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대권을 넘겨주는 이 정도면 자살 꼴는 거죠. 뭐. 아유 자살골 수준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게임을 그냥 망쳤죠. 그런 사람이면 그게 국민의힘이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미우면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부터 비난하고 손절하고 단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정치 판단도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모순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뭘 같이 하기가 저는 좀 쉽지 않지 않나. 만약 달라진다면.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 네. 아니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나 뭐 서울 경기지사 이쪽에서는 연대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는 그러니까 부분 아니에요? 오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 시장님이 네. 마음이 좀 급하죠. 그러니까 오 시장은 그러니까 서울, 부산 두 분이 다 마음이 급하고요. 네. 이분들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지금 서울, 부산 선거 못 이긴다라는 못 이기죠. 생각이 예. 강하니까 네. 아 사과도 해야 되고 중도로 가야 되고 개혁신당하고도 손 잡아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오 시장님이나 뭐 박형준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상으로 어떤 실질적인 힘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런다 그러면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만 가지고 저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 그것도 간단치는 않은 문제입니다. 네. 아직까지 그래서 당내 의견이 좀 모아져야 되고 국민의힘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선거에 대한 연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어제 법사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뭐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일단 뭐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일도 막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는 이거 완전 이런 거 다 그냥 위헌이에요. 그냥 위헌이다. 위헌이에요. 위헌. 네,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위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란이라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네. 내란 전담 재판부는 내란 특별 재판부니 미리 만들어 놓는 거는 뭐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없고 없고, 이 전에 그 전에. 만들어오고 다음 사건부터 네, 아니면 이번에 네. 만들어도 다음 네. 사건부터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상관없다. 근데 하고 있는 사건에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재판부를 만들어서 일로 옮길래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정치 재판이 약간 되는 인민재판 거잖아요. 인민재판처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허용이 안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면 이거 이제 이론적인 걸 길게 얘기할 거 아니고 우리 법학인문 아니니까 저는 이것도 보면서 윤석열, 이재명이 이 영혼의 단짝이라고 느낀 게 윤석열이 살아날 유일한 동아줄이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러세요? 이게 구속 기간이라는 게 제한이 있거든요. 네네네. 구속 기간이 기본적으로 한 이제 1심, 2심당 6개월인데 뭐 윤석열 혐의가 많아서 뭐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란 전담 재판부로 옮긴다라고 하면 이거 위헌 소원 그러니까 위헌 법률 심판 헌재에다가 갈 수 있어요. 이거 위헌인지 심사해라. 오히려 시간이 더 늘어나는군요. 오히려 늘어나요. 그럴 수 그러면 있겠네. 윤석열 변호인들 맞네요. 입장에서 야 네네. 이거 시간 오히려 늘어나서 야 이거 구속 위헌 기간- 가자. 헌법재판소 그렇지. 가자. 제가 만약에 지금 그 윤석열 변호인이잖아요. 네. 김용민 의원한테 후원금 쏘고 있을 거예요. 더 열심히 하십시오. 제발 내란 전담 재판부 좀 만들어 주십시오. 통과시켜 주십시오. 통과시켜 주십시오. 물 떠놓고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러면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갈 수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윤어게인 또 한번 부응해 할 수 있잖아요. 이것 봐라. 이 민주당의 무도한 이 인민재판 시도, 위헌적 재판 시도로부터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우리 보고 내란이라 그랬는데 저쪽이 헌법 파괴 세력이다 하면서 윤어게인들 부응해 한 번 더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뭐 이상한 편지 같은 것도 하나 더 쓰고 네. 할 수 있는 호재를 지금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윤석열을 도와주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무리한다라고 보시는군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법 왜곡죄 이런 것도요. 네. 재판의 내용이나 수사의 내용이나 절차나 기간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직위원도 처벌할 수 있다, 뭐 누구도 처벌할 수 있다 이러는데 이게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네네. 그럼 뭐만 만들어내냐? 수사하고 재판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악성 민원인만 잔뜩 늘려놓을 겁니다. 1년에 민원 고소고발 막 수십만 건씩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다 나한테 불리한 결정 나오면 다 법왜곡죄라고 그러죠. 민주당 그렇겠네요. 의원들도 항상 그럴 거고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일반 국민들도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수사 결과 재판 결과 나오면 일단 다 법왜곡죄로 검사 판사 다 고소고발하고 시작할 거예요. 혼란스럽겠네요. 이게 무슨 국력의 낭비입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법학계로 처음에 배우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법적 안정성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리고 거는. 이게 이제 요즘 그 우리 트렌드가 그 과도한 민원, 특히 블랙리스트성의 정말 그 블랙 컨슈머성의 과도한 민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찰, 소방관, 교사, 뭐 국세청 직원, 그러니까 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들 네네네. 이런 직원들의 민원 부담을 덜어주자, 고소고발 부담을 덜어주자라고 저희가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희 네. 개혁신당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네네네. 검사 판사에 대해서 오히려 악성 민원, 고소고발을 늘리자는 형태의 지금 법 개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누구를 봐주려고 하거나 뭐 증거를 조작하거나 뭐 아니면 직권을 남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처벌 가능해요. 공수처 만들 때 뭐라 그랬어요 민주당에서 공수처만 만들면 판사 검사가 장난질 치고 나쁜 짓 하는 거 잡아낼 수 있다면서요. 왜 공수처 못 하고 있어요? 처벌할 만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장난질 치고 판검사 피곤한 일만 생기고 계속 국력 낭비하는 것만 생긴다? 이러면요 검사들도 가뜩이나 이제는 공소청으로 돼가지고 유능한 사람들 다 로펌 나가고 다 법원으로 가고 이러고 있고요. 이것까지 들어와서 판사들 괴롭히기 시작하면 네. 판사들도 유능한 사람들 왜 거기 박봉 받으면서 막 상대적으로는 공무원 치고는 월급이 적지 않지만 로펌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박봉 받으면서 왜 거기 있어요? 변호사 기업하는군요. 우수한 사람들 다 나가죠. 그렇군요. 그러면 민주당이 원하는 것처럼 자기들 말 잘 듣는 수준은 좀 떨어지지만 말 잘 듣는 사람들로 채우는 시도를 하기 위한 저는 과정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똑똑한 사람이 그쪽으로 많이 안 몰리겠네요. 힘들어지면은 맨날 점점. 민원에 시달리면 거기 왜 해요? 그렇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좀 내란 전단 재판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고 민주당과 관련해서 좀 2차 종합 특검 필요하다라는 의견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특검이 계속 좀 유지가 돼서 더 조사를 하고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여당은 원래 특검을 안 합니다. 잘. 여당은 특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야당에서 많이 주장을 예, 하죠. 그러니까 예. 야당이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못한다라고 했을 때 하는 거고요. 네. 여당이 지난 정권 죽은 권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특검을 쓴다 이런 거는 원래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1차 특검이 미진하다, 뭐 계속 해야 된다. 중수청이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국가수사본부가 하면 안 돼요? 이거를 특검이어야만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검찰 특수부가 없으니까 우리가 불편하다. 지금 다른 국가수사기관들은 못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못 믿을 거면 왜 검찰 해체했어요? 대안도 없이. 그럼 자기들은 본인들과 관련한 사건들은 특검하면 되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민주당은 상관없지. 그럼 일반 국민들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특검을 우리 마음대로 개시할 수 없는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아니면 정치 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상대당 당사자들 아니면 뭐 정말 대기업에 의해 피해를 입은 뭐 금융 피해자들이나 뭐 아니면 중견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스스로 본인들이 새 판을 짜고 있는 이 수사 시스템을 못 믿겠다는 자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거면 왜 지금 있는 시스템을 부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특검을 할 필요는 없고 이제는 좀 중수청이나 이런 데 넘겨서 그러니까요. 진행하는 거를 유지시켜 나가면 된다. 아니면 공수처도 뭐 엄청 늘리고 예산도 늘리고 하자는데 그렇죠. 왜 공수처는 못 믿어? 자기들이 그렇게 막 금과 옥조처럼 하자면서. 특검이 사실 그 검찰청 폐지하면서 그 힘 빼자라는 걸 특검이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엄청 웃긴 게 검찰청 폐지하면서 제일 큰 논리가 뭐였어요? 수사랑 기소는 분리돼야 된다. 네네.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면 뭐 편향성이 생기고 그쵸. 뭐 과잉 수사를 하고 특검 다 하잖아요. 그거. 특검은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내로남불의 그러니까. 향연이자 본인들의 무능력을 지금 자인하는 거고 국수본 공수처 다 연막 표현이 그렇고 다 얼굴에 진짜 뭐 이게 뭐 칠하는 거예요. 이게 뭐 진짜 이분들 모욕하는 거고. 참 그 옛날에 제 검찰 없앤다 할 때도 검찰도 뭐 저도 제가 검찰을 뭐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사 갈 집을 어느 정도 구해놓고 이사 갈 집을 지어놓고 갈아타기 할 때도 살 집을 부숴야지. 네. 이사 갈 집도 안 지어놓고 있는 집 부수면 어떡해. 그래놓고 막 지금 재밌는 있는 표현이네. 집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끼리는 기가 막힌 막 뭐 이런 거 특별한 뭘 할게. 근데 그거는 지들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일단 집부터 부셔놓고 일단 잠깐만 저기 살아봐.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살아요? 어. 일단 야, 들어가서 있어봐. 근데 사실은 나도 살기 싫다. 근데 나는 막 초호화 뭐 예를 들면 크루즈선 이런 거에 살게. 네. 그런 식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럼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냥 예, 말이 안 그런 되는 왜 이렇게 자꾸 시끄럽게 갈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좀 이 여당으로서 좀 이렇게 좀 합의를 이루면서 천천히 갈 수 있는 방법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뭔가 좀 계획된 목표를 향해 좀 돌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들기도 네, 해요. 저는 뭐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네. 첫째는 민주당에서 천천히 합시다라는 얘기하면 요새 수박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여당과 협의도, 그러니까 야당과 협의도 하고 시스템적으로 좀 찬찬히 차근차근 위헌 아니게 갑시다 이런 얘기하면 수박 소리 듣고 강성 지지층의 그 도파민 중독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성 지지 마음에 들려면 더 세게, 더 빠르게, 뭐 조합 빠르게 가 이런 식으로 질러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통 그렇게 가면은 선거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어쨌든 지선도 지금 뭐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장동혁을 믿는 겁니다. 믿을 거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군요. 네. 저쪽에서 헛발질하고 계속 저렇게 해주길 그렇죠. 바라고 그게 디폴트 값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난리치고 막 이상한 나쁜 짓 해도 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쟤들은 내란을 했고 우리는 어지간히 나쁜 짓 해도 저것만큼 뭐 욕먹지 않는다. 저거보단 나. 저거보다 낫다. 네.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저거보다 나으니까 좀 나쁜 짓 해도 된다. 플러스 지금도 장동혁, 윤어게인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헛발질 해주고 있으니까 네네네. 우리 지방선거 안 진다. 그거죠. 뭐 강성진층 알겠습니다. 플러스 장동혁. 예. 네, 전체적인 특검이나 내란 재판부 이야기 좀 검찰청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좀 싸잡아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자 다음 주에 넘어가 볼 텐데 이재명 정부가 그때 3개월 됐을 때 천하람 의원이 나오셔서 저랑 몇 점 주실 거냐고 한번 제가 질문했던 기억이 나요. 0점이었나 1점이었나 1점 줬어요. 1점. 그래서 제가 빵 터져가지고 네. 그게 쇼츠가 좀 돌면서 조회수가 잘 나왔더라고요. 아하, 예.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6개월 됐잖아요. 네. 어제가 이제 취임 6개월이 되는 날이었는데 이재명 정부 6개월 어떻게 평가하시고 몇 점 주실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저 마이너스 7점? 이제 6점, 그 8점이 내려갔네요. 그러면 더 내려갔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정부잖아요. 그 예전에 예를 계엄 들어서 지금 뭐 환율이라든가 네, 환율이 대표적이죠. 예. 계엄이 이제 그 막 해가지고 환율이 난리가 났을 때 이재명 당시 대표가 그런 얘기했죠. 국민의 재산의 7%를 날려먹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1,470원 막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예. 심지어는 연금까지 동원해가지고 환율 방어하겠다라는 얘기하면서 지금 근데 그거는 안 하는 걸로 네,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구두 개입했다가 반응 안 좋으니까 이제 뭐 네, 하고 쓱 뺐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저도 참 우스운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우리 서울시 부동산 시장 장난 아니잖아요. 달러로 보면 아직 저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계 이런 데서 아직까지 그쵸, 서울 그쵸. 부동산 시장 괜찮다. 네네. 달러로 보면 이 정도면 글로벌 주요 도시 중에 아직 저렴하네. 그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원화 하락했다는 가치가 거잖아요.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고. 잖아요. 예. 우리 내년 최저임금이 1,320원인가 뭐 그 정도 됩니다. 10,000원 살짝 넘는데 달러로 보면 그 환율 왔다 갔다 하지만 6.9달러, 뭐 7달러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도 다 떨어지고 있는 다 떨어지고 거예요. 있는 네, 쉽게 얘기해서. 거고, 그렇게 하면은 외국에서 보면 야 한국 이렇게 인건비 낮고
저 약간 좀 못 사는 나라였어. 그러니까 그런 인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냥 많은 국민들은 나 해외여행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달러 비싸냐 이런 정도로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견 기업들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힘들 거예요. 맞아요. 이게 예. 우리나라 이거 대기업들은 환율 떨어지면 뭐 원화 가치 떨어지면 오히려 좋은 면도 있어요. 좋은 수출은 면도 잘 있죠. 되니까요. 네, 좋은 면도 네. 있고 수익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네네. 근데 중견들은 보통 원자재 수입을 하고 그러니까요. 중간 정도 완성된 걸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하는데 수입되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대기업에 납품하는 가격은 이게 그대로 연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지금 죽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환율 올라가니까 물가도 계속 오르잖아요. 계속 나오는 게 소비 쿠폰 풀었는데 매출은 늘었지만 오히려 우리 식당들의 수익은 줄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계속 가난해지고 있고 결국 핵심은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이 지금 M2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또 재밌는 얘기 들은 게 원래 민주당 정부가 좀 집권하고 막 이렇게 하면 건설 경기가 약간 부양되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약간 확장 재정하고 SOC에 막 투입하고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건설 시장에도 돈이 안 돈다는 거예요. 건설 안 하죠. 지금. 건설 안 네. 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 때문에 포스코 ENC부터 막 하니까 맞아요. 예. 건설사들 안전 비용 더 잡아야 되고 사고 안 나게 최대한 줄여라 프로젝트 줄여라라고 하고 있고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부동산 PF를 계속 또 옥죄고 있거든요. 물론 일정 부분 부실 PF는 관리해야 되지만 총액을 지금 줄여라라고 하고 있어요. 저희 의원실에서도 지금 팔려고 하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건설이 과도하게 붐이 돼도 문제지만 건설 시장에 그나마 돈이 가야 이게 고용도 되고 이게 어쨌든 시장에 돈이 도는데 이게 이런 것들도 오히려 제한적이고 하니까 전부 자산 시장으로만 지금 돈이 가고 초반에 뭐 코스피 반짝한다 했지만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이게 계속 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물가 올라 환율 떨어져 이게 뭐 원화 가치 떨어져 해가지고 뭐 완전 이제 사람들 막 이렇게 되고 또 부동산은 또 양극화 더 심해지고 이러면 중간에 끼어 있는 국민들은 다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국민 자산 7% 감소시켰다 했던 그걸 돌려드리는 취지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7점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결국 경제군요. 결국 진보 먹고 정권이 사는 잡을 거예요. 때 확실히 통화량이 좀 많이 풀리면서 네.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전체적인 가격의 상승 이거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항상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진보 정권이 잡으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이쪽 이유로 보시는 분들도 꽤 있죠. 많더라고요. 그게 네. 이제 그 통화량이 느는 거랑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랑 이렇게 그래프 겹쳐놓은 데가 네. 어디였더라? 어디 증권사에서 보고서 낸 거 봤는데 그게 실제로 정부 단위별로 잘라놨더라고요. 뭐 그렇죠. 문재인 정부 예. 잘라놨는데 네. 그 통화량 증가하는 거랑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게 거의 비슷하게 비슷해요. 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일단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환율 문제 자꾸 이제 이창용 하는 총대까지 나와가지고 뭐 이상 헛소리 자꾸 하고 있는데 이 환율의 정확한 이유를 찾아내기는 사실 쉽지는 쉽지 않아요. 않죠. 예. 쉽지 않죠. 그 쉽지 않은데 본인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지금 정부와 하는 애 실패를 자꾸 서학개미한테 떠넘기면서 이거는 진짜 큰 문제예요. 이거는 저도 보면서 좀 저도 어이가 이창용 없었어요. 하는 총재 원래 좀 좋게 봤는데 네. 진짜 큰 문제고 그러면서 뭐 미국 주식 왜 투자하냐 물었더니 뭐 쿨해 보여서 투자한다. 이거는 거의 망언 수준이잖아요. 이거 무슨 소리야 이게.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나 이거. 그 얘기 듣고 되게 크게 웃었거든요. 예. 근데 또 얘기가 또 웃기네. 와 이거는 진짜 망언이잖아. 그래서 아니 본인은 미국 주식 엄청 투자하더만요. 본인은 그 뭐야 뭐 자제분들 유학하느라고도 돈도 네. 엄청 미국으로 보내고 투자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네. 분인데 이게 무슨 그렇죠. 내로남불이에요 이게. 그 슈칸가 그분이 또 얘기했잖아요. 국민연금이 더 미국 주식 많이 산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니까 그 원화가 인플레 오고 같이 떨어지고 하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지금 원화가 굉장히 이 상대적으로 지금 싼데도 사람들이 원화를 안 사는 거잖아요.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이 정도면 사실은 달러 사서 그러니까 미국 주식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도 예.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원화 기반 자산보다는 지금이 어쩌면 달러가 제일 쌀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도 아직 가신다는 거죠. 야, 그 진짜 무섭네요. 그거 갑자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되게 무서운 이거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원화만 떨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되니까 전체가 다 달러 대비 달러는 뭐 기축통화고 그러니까 그렇죠. 떨어지면 상관없지만 원화만 이렇게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이 그러니까. 지점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무슨 뭐
무슨 뭐 베트남 개미, 태국 개미, 뭐 중동 개미, 유럽 개미 다 따로 있냐? 뭐 무슨 그러네요.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원인 자꾸 하고 분석을 잘 있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 갑자기 양도소득세, 뭐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뭐 미국 주식 상고 뭐 올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22% 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네. 그걸 돌린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좀 많은 반발이 있을 만한 이야기다. 말씀 좀 조심해 주셔서. 이분들 다 근데 굉장히 똑똑한 분이시거든요. 이창용 총재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도요 다 똑똑합니다. 예. 한 명 한 명 만나서 사석에서 얘기해 보면 안 똑똑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 똑똑해요. 근데 왜 사석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공석에서 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야? 자기의 그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나 아니면 뭔가 이제 이 끈이 달려 있는 거죠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아니 저도 소신 있게 한다 그러지만 가끔씩 저도 이준석 대표 입장이나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아니 그렇잖아요. 그걸 뭐 우리가 뭐 아예 무시할 수는 없잖아. 생각해요? 생각하지 우리도. 그래도. 이거 이준석 대표가 좀 신경 쓰겠는데.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있고요. 들면 아니 정책적으로도 나는 반대 의견 있어도 내가 말하자면 강한 반대 의견이면 얘기하지만 이준석 대표 이미 언급한 거면 뭐 굳이 그렇군요. 약간 어느 정도 뭐 이런 거면 지나갈 수 있는데 네. 물론 저희 당은 좀 약간 되바라진 사람들이 많아서 미친 소리 하면 저희는 얘기해요. 예를 들면 뭐 계엄이 무슨 정당했다 이딴 소리는 들이박지.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상호 관계들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센 사람들이 많은 거죠. 우리 정치에는. 그리고 이창용 총재 저는 더 욕을 하고 싶은 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요구예요? 욕. 욕이에요? 예, 나 디스를 요구- 저는 하고 싶은 게 요구한다는 지금 거죠. 이창용 총재가 연임을 안 하면 임기가 2달인가밖에 안 남았어요. 맞아요. 예. 저는 이 정도 되면 연임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시그널을 보내는 거 아닌가. 정치적으로. 네. 우리 이제 나도 이제 서학개미 욕하고 막 음. 정부의 확장 재정 욕 안 하고 정부의 뜻에 정부 따르겠습니다. 뜻에 따라서 내가 같이 맞출 테니까 연임 가자.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 아닌가 저는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왜냐하면 이창용 총재는 원래 똑똑하고 네.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 굉장히 말씀을 아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저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충분히 그렇게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이야기 좀 할게요. 어저께 그 문자가 공개되면서 또 좀 시끄러워졌어요. 나 이거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네요. 현지 누나 현지 누나 사건. 장난 네. 아니죠. 현지 누나 사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는 킬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너무 재밌어요. 예. 일단 김남국 비서관이 등장하면 대부분의 사건이 재밌어집니다. 김남국 비서관은 그런 매력이 있어. 막 옛날에 막 조국 대표를 생각하면서 울고 그럴 때도 그렇고 막 박차고 나가고 이런 것도 그렇고 코인 사람 얘기도 자체가 그렇고. 예. 사람 자체가 되게 드라마틱해요. 김남국 대표 옛날에 그 의원일 때 사진 웃기게 사진 찍힌 게 또 너무 많아 또. 많죠. 예, 그래서 저 그런 게. 일단 김남국 비서관이 등장해서 이제 형님 뭐 이제 하고 있는 것부터 재미있는데. 근데 김남국 저 비서관은 예. 약간 좀 형님 하면서 잘해요. 잘해요. 저희한테도 잘해요. 잘하고요. 원래 성격이 그렇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킬 포인트 중에 문진석 의원이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내가 이야기하면 좀 안 받아줄 것 같다. 맞아요. 도대체 왜 안 받아주는 걸까?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렇죠, 일단 그렇죠. 너무 궁금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진석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은 언급한 적조차 없는데 근데 우리 김남국 김남국 비서관이 먼저 비서관이? 훈시경과 현지 누나한테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네. 물론 이 문자가 공개될 줄은 몰랐겠죠. 뭐 그랬겠죠. 예. 근데 그러니까 더 본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나오죠. 현지 누나한테 추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바로 또 맞아. 잘 살펴줘. 거의 저희가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훈시경이랑 현지 누나 동급이다. 그렇죠. 약간 그리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훈시경은 언급이 돼 있지만 현지 누나는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거는 언급을 안 했지만 현지 누나가 오히려 더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기서. 해석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킬 포인트가 저기 지금 추천하는 데가 무슨 자동차 뭐 협회 관련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 거기는 민간 기업이죠.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네, 민간 업체. 그러면 단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 누구를 추천한다. 그래 그럴 수 있다. 예. 네. 오늘 민주당에서도 뭐 무슨 인사 추천하는 게 뭐 불법이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인사권을 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 점에 대해 문제의식 없잖아. 그쵸. 당연히 우리가 할 거다. 네. 훈시경하고 현지 누나한테 얘기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례적으로 계속해서 그래 그쵸. 왔다. 우리가 찍어서 압박해서 글로 보내면 다 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예를 들면 뭐 원내 수석이 누구냐 유상범 의원이 예를 네. 들어서 이거를 보내가지고 뭐 누구 누나 뭐한테 이걸 다룰 권한이 없는 부속실장은 인사랑 아무 권한이 없거든요. 네네. 아무 권한이 없는 무슨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 누나한테 얘기해서 하겠다 그랬으면 국정조사하자 그랬을 거예요. 특검하자 그랬을 거예요. 네네네. 이게 사실은 권한이 아닌 일을 자꾸 막 다룬다는 점에서 지금 이 김현지 부속실장은 어떤 의미에서 농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다 드러난 거잖아요. 이 민주당 난리를 원래 같으면 쳤을 텐데 본인들 일이니까 막 너무 쿨해. 그냥 엄중 경고했다. 문진석 엄중 경고하고 김남국 아니, 엄중 경고했다. 그 얘기도 너무 긴 게 엄중 경고가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네? 경고면 엄중 경고- 경고지. 뭔 또 엄중 전화하면 경고야. 그 조용히 그 말 조심하고 네. 자 엄중 경고입니다. 이러고 넘어가는 그러고 거예요? 넘어가는 어떻게- 거잖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잘 뭐 모르겠어요. 현지 누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어. 음. 현지 누나에 대해서도 그러면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오해받을 만한 언행을 삼가라. 인사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데 자꾸 김현지 시장 통해서 이사 추천 들어오고 뭐 하고 이런 건 이제 막아야 된다. 삼가라. 이런 메시지라도 쇼로라도 할 법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없어. 그럼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김현지 실장이 완전한 실세고 특히 만사 현통이라는 말이 맞구나라는 거 네네네. 이번에 확인을 김남국 의원 해준 거죠. 그래서 김남국 의원도 추미애 뭐 이런 분들에는 못 미치지만 정말 보수의 어떤 구명정이다, 어떤 보수의 희망이다, 보수의 삼촌이다. 뭐 약간 사실 비서관이 보이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비서관의 자리라는 게 사실 보좌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고 수면 위로 오르기 쉽지 않은데 자꾸 계속 요즘 이슈가 되고 뭔가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쪽 이게 구역도. 국민들께서 어느 순간 그런 거를 느끼실 거예요. 이거를 윤석열 정부가 아니면 박근혜 정부가 했었으면 민주당이 어땠을까? 그거 상상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본인들은 너무 쿨하게 넘어가니까 그래 서학개미가 쿨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쿨하네 지금 보니까 너무 쿨해. 자기들 잘못에는 너무 쿨해요. 네. 현지 누나에게는 좀 약간 좀 아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쿨하게. 아무도 뭐라고 하지 네. 않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리스크로 좀 계속 남지 않겠어요? 계속 남겠죠. 이번 정권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저도 저뿐만 아니라 얘기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빨리 털고 가야 된다라고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맞죠. 네. 네, 그 얘기 많이 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림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약간 뭐 그런 거죠. 뭐 아, 이준석 대표도 비슷한 얘기 했네요. 음. 그렇고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도 털고 가야 된다. 청탁 들어오는 거 다 끊어야 된다. 휴대폰 바꿔야 된다. 뭐 심지어 저는 이제 그 대통령실에 있는 분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네. 좀 해외 의료 봉사 같은 거 좀 보내면 안 되냐. 오히려 좀 해외로 내보내자. 어떤 수를 써서라도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또 봉사라도 하든 그래요.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그때 천하람 의원이 국힘에 계셨을 때 예전에 있을 때 뭐 이 초창기에. 네네네. 그리고 국민의힘 나오고도 이제 김건희 여사 계속 문제가 되니까 좀 어디 좀 안 보이는데 제일 베스트는 이제 그 혼인의 서약을 깨는 거지만 그거는 뭐 제가 입 밖으로 내기가 약간 좀 부담스럽고 그거를 요구할 수는 없죠. 예, 그거는 예. 약간 이제 좀 약간 부담스럽고 네. 해외로라도 보내라.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수사받고 처벌받게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걸 도저히 못하겠으면 안 보이는 데라도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개인 못하는 대로.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자기 연락을 안 받게 됐다. 이제 그만하니까. 네, 그렇게 된 거여서 사랑꾼이었나 보네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들의 관계를 뭐 분석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김현지 실장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대통령이 안 듣는 거죠. 그런 얘기하는 분들을 오히려 멀리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또 비슷하게 이 이너서클에 포획되는
최순실, 김건희, 김현지 이게 이제 이어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건 뭐 이해가 가는 게 그건 네. 부부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건 남녀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 부부 관계고 부부는 뭐 한 가족을 이끌어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사실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뭐랄까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좀 약간 두둔하는 느낌? 그러니까 그냥 약간 다들 쉬쉬하는 느낌? 그렇죠. 이게 계속 드네요. 왜냐면 안 나오니까요. 그 예. 이제 저도 이기인 총장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김현지 실장은 아는 게 너무 많아. 이재명 대통령에 네. 대해서 너무 옛날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부터 거기 변호사 사무실 같이 있으면서 시민단체 같이 하고 그러네요. 성남시장, 경기지사 이걸 쭉 따라왔으니까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네네. 저 또 처벌받으면 안 되니까 네. 제 추측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를 깨끗하게 해왔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뭐 제 추측인데. 뇌피셜. 어.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어떤 실무적인 과정들 이런 것들을 누가 했을까? 사실 공개된 이런 영상들이나 이런 걸 봐도 김현지 실장이 행동대장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같이 막 이게 막 네, 싸우더라고요. 막, 테토녀 같이. 그러니까 예. 그런 걸 보면 그리고 무슨 뭐 압수수색 들어오든 뭐 수사를 받든 하면 제일 일선에 나가서 그걸 막고 막 하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이건 제 추측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여러 비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김현지 실장은 거의 다 알고 있을 거다. 우리가 모르는 그것을 그렇죠. 최측근은 사람이다 보니 그렇죠. 방송에 해가 되면 안 되니까 이건 다 제 예. 추측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고 예. 그거 플러스로 이제 김현지 실장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하고 같이 한 라인이 돼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김현지라는 배를 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김현지라는 배에 타서 뭐 그게 총선이 됐든 어디가 됐든 지선이 됐든 뭔가 공천을 받고 싶거나 뭐 자리를 가고 싶거나 이런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김현지가 무너지면 안 돼. 운명 공동체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김현지를 계속해서 언급을 안 하든 비호하든 뭔가 이렇게 하는 세력들이 이미 저는 이재명 대통령 근처에 상당히 형성된 게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뭐 추측하시는 거는 이제 김현지 실장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어디 공천을 받았다거나 그렇죠. 어디 지역에서 이제 당선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대통령실로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공직에 있다거나 그렇죠.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좀 있어 보이니 네. 그 사람들도 이분이 흔들리면은 그분들의 롱런할 입지가 수가 없는 거죠. 그럼요. 입지가 다 흔들리니 저분을 건들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보호하자. 약간 이런 그것도 네. 뭐 국회의원도 있을 수가 있을 당연하죠. 것이고, 당연하죠. 라는 생각을 하고 네, 계시거든요. 네, 네. 이 문제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흘러간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저쪽으로 흘러 내려갔는데 그걸 다시 끄집어가지고 그렇죠. 김남국 비서관을 갖다 놨어요.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네. 김현지 비서관 이슈가 이제 그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일정 부분 사실 덮이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였는데 결국은 이제 다시 왜냐하면 돌아왔어요. 김현지 비서실장 그 부속실장은 실체가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만사 현통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도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결국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뭐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 뭐 이기인 사무총장이 뭐 만들어낸 얘기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신가 봐요. 이기인 그런 것 같아요. 사무총장은 네. 예전부터 또 성남 쪽에 그렇죠.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워낙 열심히 했던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뭐 현안은 어떻고 또 지난 계엄 상황들 뭐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왔던 계엄 후 1년 뒤에 뭐 유력 정치인들의 멘트까지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우리가 이야기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그 천하람 의원과 이야기하면 즐거워요. 저의 정치적인 식견도 넓어지는 것 같고. 아니요. 저도 근데 네. 오늘 또 네네. 좋은 진행자셔서 경제 얘기도 좀 일부러 약간 더 많이 하고. 재밌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창용 예. 같이 욕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안 했어요. 그랬어요? 저는 안 했어요. 막 비웃길래 나보다 더 심하게 비웃길래. 아니 더 하라고 이렇게 붙이겠지. 그래요? 그랬던 거구나. 저는 요구라고 들었습니다. 요구. 오케이. 근데 그게 욕이었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시사 정치 이야기를 유쾌하게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옆에 이렇게 있어서 저는 너무 즐겁고. 저도 너무 예, 좋습니다. 항상 기대하고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멋진 모습 앞으로 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뭐 계획은 좀 있으세요? 어디 좀 가세요? 저는 곧 미국을 가는데요. 이것도 미국 가요? 왜요? 약간만 썰을 풀면 네. 이것도 좋은 일로 가는 거라서 뭐예요? 그 미국에 예.
미주 지역 독립운동가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계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보면 막 아, 하와이 그럼요, 가서 그럼요. 오렌지 따시고 예, 그렇죠. 이게 미국에서 이제 뭐 독립운동 하시고 또 그러니까 재원 마련하시고 이런 분들 되게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한국의 상황을 미국에 알리려고 가셨죠. 맞죠. 많이들. 많이 가셨고 네네. 그분들 유해가 이제 약간 그냥 뭐 별로 의미 약간 뭐 좀 애매한 그냥 공동묘지 같은데 묻혀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유해 봉환을 이제 민간 차원에서 하시거든요. 오. 그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네네. 그걸 하시는 분이 또 이제 뭐 정말 감사하게도 제 팬이시라고 오. 앞으로는 저랑도 좀 협업을 하시고 싶으시다고 너무 그래가지고 좋네요. 예,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번에 넘어가서 그렇군요. 아직 뵙고 오지 않아서 제가 지금은 말씀드린 그런데 이제 네네네. 다 말씀하면 아실 법한 우리 독립운동가분의 자손들도 만나 뵙고 네네네. 또 유해 봉환 이제 준비 작업도 좀 하고 아, 너무 좋은 일이에요. 외교부 뭐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 네네네. 만나고 해서 그 프로젝트를 제가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없습니까? 저도 좀 약간 좀. 그 저희 뭐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진짜. 좀 도움을 드릴 너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 네.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저는 네네. 사실 처음에 이거 뭐 좀 TMI지만 처음에 이제 연락 오셨길래 제가 이제 예결위원이기도 하고 해서 뭐 제가 너무 이제 정치적인 마인드로 이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 달라고 오신 줄 알았어요. 사실. 에이 너무했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좋은 일이면 예산 네. 달라고 오는 게 꼭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필요한 네. 예산이면. 그래서 네네. 저는 처음에는 뭐 예산 달라 하시는 건가? 그래서 저도 처음 만나 뵙고는 뭐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뭐 이런 뭐 내 돈도 아니지만 예산 혹시 얼마 확보 보훈부랑 뭐 그런 거 좀 필요하시냐 했는데 네네. 그런 거 전혀 아니고 미국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오히려 뭐 모으시고 자기 돈 내면서 하시는 일인데 네. 근데 어쨌든 이걸 하려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후손들 내지는 뭐 보훈부, 외교부 이런 쪽이랑 이게 약간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같이 해야죠. 그거를 제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그러셔가지고 역할이죠. 예. 저의 또 썩은 생각, 이 나쁜 이 어떤 선글라스 끼는 결국에 생각. 돈으로 연결짓는 생각. 예? 버리셔야 됩니다. 세상 다 돈이지 뭐 이런 약간 아닙니다, 썩은 생각 아닙니다. 버리고 예. 제가 그럼 그런 뜻깊은 일이면 열심히 네네.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미국 갔다 오고요. 좋은 일 하시네요. 연말에. 혹시 뭐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일도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국정 활동 계속하세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